90년대로의 흙이 눈을 뜨자마자 굶주리고 있는 아내와 딸은 나몰라라 한 채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쓰레기 더미로 가서 입 깊인 유리 조각을 파냈다. 이웃들은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전생을 아는 건 당신뿐이다. 천억대 그룹의 수석 엔지니어였다는 것을. 낡은 인두기 하나만 있다면 맨손으로 컬러 TV도 만들 수 있다. 이걸 비싸게 팔아 배를 채우는 건 물론 가족들을 호강시켜줄 것이다. 처절한 비명 소리가 송곳처럼 챗모의 머릿속을 찔렀다. 누군가 울부짖으며 코트를 가져가지 말라고 응원한다. 아이 해열제와 바굴 목숨줄이라며 챗모가 번쩍 눈을 떴다. 누런 신문지 벽과 바람 새는 창문, 첨단 기술이 가득했던 곳이 아니었다. 낯선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밀려왔고 챗모는 순간 정신이 들었다. 그는 회귀했다. 전생의 삐삐 소리부터 시작해 천억대 제두그룹의 수석이 된 그 대형 스튜디오 성당부터 작은 반도체 칩까지 눈 감고도 도면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동네에 사는 동명의 도박꾼일 뿐. 거친 고함이 생각을 가로막았다. 부서진 문이 활짝 열려있고 험악한 인상을 가진 구명 코트 차림의 장정들이 서 있었다. 울토머리는 사채업자인 채노였다. 그들은 오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뺏으러 온 것이었다. 챗모, 빚진 150위안, 오늘 원금과 이자까지 확실히 받아내야겠다. 부하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 놈이 나무 괴짝을 걷어차더니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를 찾았다. 속까지 통째로 들고 가려 하자 안에 예의친이 달려들어 사내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딸아이의 식량이라며 울부짖었지만 사내가 거칠게 뿌리치자 예의친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다른 사내가 어공이로 달려가 하나뿐인 감나가는 솥을 뺏었다. 그는 첼모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속 무게가 꽤 나갑니다. 고물상을 팔면 일하는 받겠어요. 정신이 아득해진 여의칭은 기어서 침대 밑으로 가더니 낡은 코트를 안고 오열했다. 첼모 형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더더가 이틀째 고열이에요. 코트를 팔아 해열제를 사야 해요. 낡은 이불 속에 누운 내 살배기 더더는 얼굴이 빨갛다. 고통스럽게 엄마를 부르며 머리가 아프다고 보찬다. 숯을 든 사내가 다가가 코트를 거칠게 나가차려 했다. 놓지 않는 여의친에게 욕을 하며 빚을 갚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법이라 했다. 내가 아픈 건 상관없다면서 여의친은 죽기 살기로 버텼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발로 차려는 순간 바로 그때 그는과 함께 사내의 발이 허공에 멈췄다. 챗모가 어느새 일어나서 있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비굴한 모습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압박감이 흘러넘쳤다. 그의 손에는 침대 밑에서 꺼내 녹슨 철제 스패너가 들려 있었다. 스패너 따위로 누굴 겁주는 거야? 내일 안 갚으면 집을 뺏고 가족 모두 눈밭에서 얼려 죽이겠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챗모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채노를 노려보며 스패너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낡은 문틀을 향해 내리쳤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문틀이 깊게 패였다. 벽면이 진동하며 허물어졌다. 그 사슬퍼런 기세에 질린 사채업자들. 채노는 몸을 움츠리며 단걸음 물러섰다. 부하들도 멍하니 있다가 잡고 있던 코트를 놓아주었다. 채노는 겁에 질려 욕을 퍼부었다. 내일 정오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주마. 방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채도는 챗모의 충혈된 눈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도박꾼이 오늘 좀 이상하다. 몰아붙이면 정말 피를 볼 것 같았다. 채도는 이를 갈며 챗모에게 딱 한 번에 기회를 더 주겠다고 했다. 못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처자식을 길거리로 내쫓겠다며 사내들은 옥수수 가루와 솥을 들고 욕을 하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예미이치는 바닥에 주저앉아 코트를 꼭 쥔 채로 공포에 질려 챗모를 바라봤다. 방금 문을 내리치던 모습에 그녀마저 겁에 질린 것이다. 내일 돈은 어디서 구해요? 150위안은커녕 쥐약 살 돈도 없는데 왜 덜컥 약속한 거예요? 우리 모녀를 죽일 작정인가요? 챗모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에서 스패너를 놓고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챗모는 낡은 옷을 여미며 골목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내일 정오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지금 주머니엔 한 푼도 없다. 돈을 빌리는 건 불가능하다. 난 도박꾼이었으니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다. 유일한 길은 예전 기술을 쓰는 것. 하지만 연장이 필요했다. 기억을 더듬어 도착한 곳은 성서쪽의 고물상이었다. 마당에는 고철이 가득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함부로 뒤지지 마라. 도둑질로 간주할 테니까. 첸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자 폐기물 더미로 향했다. 그는 몸을 숙이고 차가운 고철 더미 속에 손을 넣어 빠르게 뒤지기 시작했다. 수석 엔지니어였던 만큼 그의 안목은 날카로웠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낡은 전기 인도기를 찾아냈다. 상태를 확인해보니 전선은 끊어져 있었지만 히터 외관은 깨끗했다. 플러그도 근처에 있었다. 선만 끊겼지 히터는 널쩡했다. 그는 확신이 들었다. 인도기를 발밑에 두고 계속 뒤지던 중 종이 상자 틈새에서 낡은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꺼냈다. 유리는 깨졌고 바늘은 중간에 멈춰 있었다. 계기판을 톡톡 두드려보고 소리를 들어본 첸모. 바늘이 고장난 건 폐압이나 자석 문제일 뿐. 내부 회로는 멀쩡해 보였다. 이 2개면 충분하다. 물건을 들고 사장 앞으로 가서 저울 위에 툭 던졌다. 얼마인지 물었다. 다 고장난 거네. 고철값으로 계산해서 어마어마네. 첸모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2개를 탁자에 놓았다. 히터 상태도 알 수 없고 테스터기도 먹통이다. 물 먹은 굴이라 얼마 안 한다. 이마 왜 안 팔며 다시 던져놓겠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돈을 확 나가채서 가져가게 했다. 고물상을 나왔다. 첸모는 골몸 입고 자전거 수리점으로 향했다. 수리공주 노인이 화로 옆에서 손을 쥐고 있었다. 빌려줄 돈은 없어. 얼른 가봐. 돈 말고 인도기 좀 달구게 화로만 빌립시다. 실랍 한마디만 빌려주면 10분이면 돼요. 실랍은 빌려서 뭐 하게? 쓸 줄은 아나. 첸모는 대답 대신 낡은 인도기와 멀티미터를 작업대에 던져 놓았다. 옆에 있던 녹슨 와이어 스트리퍼를 집어들더니 끊어진 전선을 향해 가차없이 가위질을 했다. 절연 피복이 정확하게 벗겨지며 노란 구리선이 드러났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가는 구리선 하나 상하지 않았다. 주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불을 쬐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이 피복 벗기는 솜씨가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본인보다 더 노련했다. 첸모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플러그를 열고 전선 양끝에 구리선을 교차시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단단히 꼬아 연결했다. 곧장 옆에 있는 멀티탭에 꽂았다. 인도기가 달궈지는 동안 그는 낡은 멀티미터를 집어들었다. 드라이버가 없자 주호인이 펑크 수리에 쓰는 얇은 철편을 뽑아 나사 홈에 끼우고 힘껏 돌렸다. 나사 3개가 힘옥이 떨어졌다. 뒷덮개를 열자 첸모는 복잡한 저항기들은 보지도 않고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밸런스 스프링이 떨어진 절연 테이프에 걸려 있었다. 그는 가는 철사를 넣어 안정적으로 고정하더니 살짝 들어 올렸다. 멈췄던 바늘이 순식간에 0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옆에 둔 인도기에서 연기가 났다. 첸모는 신락 한 토막을 끌어당겼다. 인두기 끝을 송진해 살짝 대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인두기를 회로 기판에 납땜 지점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신랍을 밀어 넣었다. 1초도 안 되어 납이 녹아내렸고 첸모가 손목을 가볍게 털며 재빨리 떼어냈다. 둥글고 은빛으로 반짝이는 완벽한 납땜 자국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피복 연결부터 분해와 납땜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다. 정확히 10분 걸렸다. 주호인의 입에 물려있던 곰반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담뱃재가 신발 위에 쏟아졌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넋이 나간 듯 첸모를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술만 마시고 아내를 때리던 그 쓰레기인가? 이 정도의 납땜 솜씨와 고장을 찾아내는 속도라면 시립 구경 공장의 8급 기술자도 이보다 다를 순 없었다. 널 정말 이 폐급 도구를 고친 거냐? 첸모는 대구도 하지 않고 뒷덮개를 닫은 뒤 나사를 조였다. 측정용 프로브 2개를 꽂고 옆에 있는 220V 콘센트에 그대로 찔러 넣었다. 빨간 바늘이 순식간에 아주 부드럽게 튀어올랐다. 220 문금 위에 정확히 멈추더니 이동도 하지 않았다. 첸모는 플러그를 뽑고 수리된 도구를 주머니에 챙겼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천막을 나섰다. 도구가 손에 들어오자 그는 눈보라를 뚫고 고물상 주변의 사택 단지로 향했다. 첫 이천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도구를 고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첸모는 잘 알고 있었다. 낡은 인도기만으로는 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야 했다. 동쪽 고물상에는 폐가전이 쌓여 있었다.
첸모는 전자쓰레기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낡은 텔레비전과 선풍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구석에 고정되었다. 진흙 범벅이 된 커다란 물체에 빨간색과 은색이 섞인 더블 카세트 라디오였다. 상징적인 로고가 눈에 확 띄었다. 하이오 브랜드, 이건 전국을 휩쓸었던 사치품이다. 결혼 예물 중 최고급으로 꼽히던 물건이었다. 첸모는 카세트 라디오를 확 끌어당겼다. 뒷면 배터리함을 열자 흙탕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레인보드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다. 고물상 노인이 하품을 하며 쓱 보더니 그 고철 덩어리 구리선까지 다 썩었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값으로 2만원만 내고 가져가라고 했다. 첸모는 방금 인도기를 사느라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2마오를 다 썼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몸을 돌려 옆에 있는 고철 도미에서 멀쩡한 황동 자물쇠 뭉치 2개를 골랐다. 그것을 라디오와 함께 노인 앞에 내밀었다. 이 황동 2개는 순도가 높아서 팔면 5만원은 받을 겁니다. 이물 먹은 고철 덩어리랑 바꿉시다. 노인은 3만원나 넘는 장사였다. 노인은 자물쇠 뭉치를 들여보더니 확실히 무게가 꽤 나갔다. 손을 흔들며 가져가라고 했다. 물에 썩은 고철 덩어리를 누가 탐내겠냐며 비웃었다. 첸모는 즉시 수십 킬로그램의 라디오를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가 바람 새는 나무 문을 열었다. 안에 여의칭이 열이 나는 도도를 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첸모가 진흙 덩어리를 안고 돌아온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찼다. 이 무능력자가 또 미쳐서 쓰레기를 주워온 줄 알았다. 첸모는 아무 말 없이 카세트 라디오를 다리가 부러진 나무 탁자에 내려놓고 인두기를 꽂았다. 드라이버가 없자 그는 부러진 철편을 대신 사용했다. 잔상만 보일 정도로 빠른 손놀림으로 긴 나사 6개를 풀어냈다. 외피를 벌리자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초록색 보드 위엔 하얀 물때와 녹이 가득했다. 모터엔 진흙이 잔뜩 끼어 있었다. 외면만 보면 완전히 죽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천억대 그룹 수석 엔지니어 눈에는 이 회로는 장난감보다 간단했다. 첸모의 머릿속에 즉시 회로도가 그려졌다. 전원 회로 단락, 앰프 옆 콘덴서 파존, 헤드 전환 스위치 고착. 그는 스트리퍼 끝부분을 칼처럼 사용해 부식된 구리판을 긁어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절연 페인트가 벗겨지며 황동 빛깔이 드러났다. 이어 달궈진 인두기를 집어들고 손목을 가볍게 흔들어 찌꺼기를 바닥에 털어냈다. 패보드에서 가는 구리선을 찾아 한쪽은 전원 양극에 다른 쪽은 필터 콘덴서에 연결했다. 와이어 점프 작업이 끝났다. 녹슨 마이크로 스위치를 발견하자 실납을 꺼내 회로판 뒷면에 양끝을 직접 납땜해버렸다. 직결 연결에 성공했다. 집게로 터진 옛 콘덴서를 뽑아내고 용량이 비슷한 것을 골라 끼워 넣었다. 인두기로 살짝 문지르자 완벽하게 고정되었다. 콘덴서 교체까지 모든 과정이 스모본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첸모 손에 인두기는 눈이라도 달린 듯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동작을 멈추고 뒷도깨를 닫은 뒤 나사를 조였다. 외관에 진흙을 닦아내고 플러그를 낡은 콘덴서에 꽂았다. 전원과 재생 버튼을 누르자 빨간 표시등이 즉시 켜졌다. 모터가 부드럽게 웅성거리며 돌아가고 카세트 축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했다. 스피커에서 맑은 전류음이 흘러나왔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하이오 라디오가 완전히 살아났다. 침대에 있던 여의칭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무능력자가 정말 쓰레기를 고쳐내다니. 첸모는 플러그를 뽑고 라디오를 옆구리에 끼운 채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갔다. 빚을 갚기까지 남은 시간은 16시간. 서둘러 현금으로 바꿔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심 암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첸모는 곧장 담배 피우는 마통보에게 갔죠.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이자는 중고 가전을 매입하는 마통보입니다. 첸모는 물건을 사겠냐고 물었죠. 하이오 카세트를 벽돌 위에 康내려놓자 마통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었죠. 그는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상태가 별로라고 말하며 소리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첸모는 테스트용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려군의 노래가 스피커에서 터져나옵니다. 음질이 아주 선명했죠. 마통보는 모터가 안정적임을 알았지만 애써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겉면이 이렇게 긁혔는데 속은 또 어떻게 수리했는지 모르겠어. 단돈 20위 안에 하지. 그는 떠보듯 말했습니다. 첸모는 냉소를 지었죠. 20위 안이 애들 장난인 줄 아나. 그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기계를 안고 돌아서려 했죠.
다급해진 마통부가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팔 때 최소 80은 받거든요. 천모가 돌아보며 차갑게 그를 노려보더니 시세도 모르냐고 물었죠. 수입 헤드는 연말까지 끝냈고 스테레오 앰프에 잡음도 없는데 전원 전압 조절도 다시 했어. 길거리 다 뒤져봐라. 이걸 50 이하로 누가 파나. 마통부는 전문 용어에 압도당했습니다. 가난뱅리의 허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문가였던 거죠. 그는 얼른 태도를 바꿔 50 이하이면 적당하다고 말했죠. 친구 매능샘 치자면서요. 빳빳한 10위안 지폐 5장을 꺼내 천모의 손에 쥐어줍니다. 천모는 50위안을 꽉 쥐었죠. 1990년에 50위안은 노동자 한 달 반치 월급입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고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타는 듯했죠. 천모는 근처 보인 공급소를 보고 큰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에서 신물이 올라왔죠. 천모가 두꺼운 가림막을 젖히자 간장과 담배 냄새가 확 풍깁니다. 카운터 아주머니는 뜨개질 중이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천모가 유리 카운터를 두드리며 돼지고기 2근을 달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그를 훑어보더니 흙탕물 범벅인 차림을 보고 표정을 굳히며 고기표를 요구했죠. 표 없이는 못 판다면서요. 이 시간엔 남은 게 비계뿐이라고 통명스레 말했죠. 천모는 무뚝뚝하게 표는 없으니 시중 가격으로 내겠다고 했죠. 그리곤 빳빳한 10위안을 꺼내 카운터에 딱 데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시절 10위안은 큰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얼른 뜨개질을 멈추고 한 근에 1.5위안이라며 웃었죠. 어느 부위를 줄지 묻습니다. 천모는 두꺼운 비계 부위를 가리키며 전부 다 달라고 말했죠. 90년대 당시에는 이런 기름진 비계 덩어리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돼지기름을 내어 몇 달을 먹었죠. 아주머니는 재빨리 고기를 포장해줬죠. 딱 2근이었습니다. 반올림해서 3위안만 받겠다고 했죠. 천모는 밀가루 10근과 노래 한 자리 무쇠솥도 샀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죠. 고급 밀가루는 귀한 식량인데 평소엔 옥수수 가루도 아껴 먹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10근이라니요? 그녀는 얼른 자루를 채우고 중간 크기의 무쇠솥을 꺼냈죠. 계산을 마친 천모는 짐을 들고 밀가루를 어깨에 맸습니다. 약국 콩어로 가서 가장 빠른 해열제를 샀죠. 남은 30위안을 잘 챙겨 넣고 눈보라 속을 걸어갔습니다. 집에 오니 이미 어두워졌죠. 천모는 낡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집안은 컴컴했습니다. 연미금은 침대 구석에서 열이 펄펄 끓는 도도를 안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죠. 천모는 아무 말 없이 무쇠솥을 바닥에 내려놓고 식재료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나무를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빛이 환해지다 천모는 새 무쇠솥을 걸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냈죠. 식칼을 들고는 하얀 비계를 쓱쓱 썰었습니다. 두툼하게 썰어냈죠. 솥이 달궈지자 기름 한 방울 없이 비계를 뜨거운 숯에 넣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계가 열을 받자 솥 안에서 오그라들며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닥에 황금빛 기름이 고였죠. 고기가 노릇하게 익으며 맛있는 소리를 냅니다. 진한 고기 향이 진동하며 판자촌 전체로 퍼져나갔죠. 정말 대단한 냄새였습니다. 죽만 마시던 이웃들도 침을 꼴깍 삼켰죠. 옆집 아주머니는 코를 킁킁대다 침 흘리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뭘 보냐며 꾸짖고는 옥수수 죽이나 마시라고 했죠. 연미금도 고기 향을 맡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새 무쇠솥과 하얀 밀가루를 바라봤죠. 마지막으로 천모를 뚫어지게 보더니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녀는 조도를 내려놓고 왼발로 달려갔습니다. 천모의 손을 꽉 붙잡았죠.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물었죠. 강도질이라도 한 거냐면서요. 훔친 거 아니냐고 했죠. 다들 당신이 미쳤다고 하던데 그녀가 보기에 도박꾼인 그가 돈을 벌 리 없었죠. 분명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 믿었죠. 연미금은 오열했습니다. 내일 전호가 집을 뺏으러 올 텐데 훔치고 강도질까지 했으니 공안에 잡혀가며 나랑 더더는 어떻게 사냐고요. 안 먹을 테니 자수하라고 했죠. 그녀는 천모의 팔을 때리며 울부짖었고 천모는 미간을 찌푸렸죠. 그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차가운 어조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연미금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꼼짝도 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흐느낄 뿐이었죠. 천모는 설명 대신 솥에 물을 한 바가지 부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국물이 금세 뽀해졌죠. 고기가 익는 동안
그는 따뜻한 물을 따르고 해열제 반 알을 꺼냈습니다. 침대 마트로 다가가 조심스레 딸의 입에 약을 넣었죠. 도도가 약을 다 먹자 솥단의 고기도 푹 익었습니다. 천모는 고기 국물을 가득 담고 뽀얀 비글 몇 점을 건져냈죠. 그는 다시 침대로 가서 김을 호호 불어 딸의 입가에 가져다 댔죠. 어서 먹으라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도도는 열 때문에 몽롱하다가 고기 향을 맡고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삼켰죠. 오랜만에 기름진 고기가 들어가자 도도는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다. 눈이 순식간에 반짝이더니 아빠를 부르며 좋아했다. 고기새 전과 국 반 그릇을 비울 때까지 맛있다고 했다. 이마에 땀이 맺히며 열이 내렸다. 진목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고기 국물을 한 대접 가득 펐다. 연미청 앞에 쾅 소리 나게 놓으며 먹으라는 한마디를 던졌다. 연미청의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툭툭 떨어졌고 비계 고기를 보며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진목은 그녀 맞은편에 당당히 앉아 폰에서 나는 30여 외환을 꺼냈다. 그걸 테이블 위에 바로 내던졌다. 진목은 그녀를 보며 한 잣을 내뱉었다. 훔치거나 뺏은 돈이 아니다. 오늘 고물상에 가서 이마우로 고장난 인도기를 사서 수리한 다음 구리 고철로 침수된 시걸 라디오를 바꿨다. 그걸 고쳐서 암시장에 50위안에 팔았다. 연미청은 멍해진 채 테이블 위 돈을 멍하니 쳐다봤다. 라디오를 고쳐서 50위안을 벌다니 전구도 못 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진묵은 놀란 그녀를 뒤로하고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먹으라고 했다. 기술로 정당하게 번 돈이니 앞으로 매기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다. 연미청은 젓가락을 꽉 쥐고 태산처럼 든든해진 남편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고기를 입안 가득 밀어넣으며 눈물을 흘리며 꾸역꾸역 먹었다. 아침 6시 날이 막 밝아올 무렵 진묵은 조용히 일어났다. 연미청은 딸을 안고 깊이 잠들었고 눈가엔 아직 눈물 자국이 있었다. 진묵은 주머니를 만져보았다. 나는 30여 위안으론 전우에게 부족했다. 이자와 원금 합쳐 150위안은 있어야 했다. 이 정도 돈으론 고리대금업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는 무더기 속옷을 걸쳐 입고 인두기와 멀티미터를 챙겼다. 새벽 창바람을 뚫고 암시장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맛동보가 낡은 보대 옆에 쪼그려 앉아 고기 만두를 먹는 걸 보았다. 진목은 단도직입적으로 고장난 고급 가전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전부 다 꺼내보라고 했다. 어제 그 라디오를 80위안에 팔아 대박 났다며 떠드는 맛동보의 말을 끊고 오늘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120을 줄 테니 고물들을 싹 다 내놓으라 했다. 오전 내로 전부 고쳐놓을 테니 하나씩 고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했다. 할 거냐고 묻자 그는 하겠다고 했다.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얼른 낡은 포대를 헤쳐서 먼지 쌓인 라디오 4대를 꺼냈다. 거기에 아주 희귀한 수입품인 파나소닉 카세트 플레이어도 있었다. 진목은 두말하지 않고 벽돌 한 장을 작업대 삼아 앉았다. 옆과배기 집 전기를 빌려 연결하고 그 후 3시간 동안 맛동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목은 도면도 없이 수리했고 망설임조차 전혀 없었다. 분해하고 전압을 재고 단선을 찾더니 점퍼선을 날리고 다이오드를 교체했다. 동작이 잔상처럼 빨랐다. 수리 정 도련한 기사도 포기했던 수입 카세트 플레이어를 진목은 소리만 한 번 듣고는 모터 헛도는 소리라며 레인축 벨트 노화와 미끄러짐, 거기에 헤드 배선 단선까지 진단했다. 고무줄을 구해 축에 끼우고 인도기로 쓱 문질러 배선을 다시 납땜했다. 열분도 채 걸리지 않아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바로 선명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퉁보는 감격하며 손을 비볐고 정말 귀신 같은 솜씨라며 감탄했다. 오전 11시 반 바닥에 놓인 기계 5대에 불이 들어왔다. 스피커에선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진묵은 인도기를 내려놓고 곱은 손가락을 비벼 녹였다. 마퉁보에게 120위안을 달라고 손을 내밀자 마퉁보는 망설임 없이 지폐 뭉치에서 12항구한 12장을 셌다. 그걸 공손하게 진묵의 손에 쥐어주며 앞으로 모든 일감을 맡기겠다고 했다. 진묵은 돈을 말아 주머니에 넣고 플러그를 뽑은 뒤 공구를 챙겨서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정오 12시 정각 진묵의 집 낡은 나무 문이 발길질 한 번에 산산조각 났다. 연미청은 딸 옷을 입히던 중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필사적으로 딸을 감싸 안았다. 전호가 군용 코트를 걸치고 험상궂은 장정넷을 데리고 들어왔다. 시간 다 됐다며 소리치고
겁쟁이 진묵은 어디 숨었냐며 나오라고 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다리 부러진 탁자를 발로 찼다. 탁자 위사발이 박살났다. 연미청은 사시나무 떨뚝 떨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빌며 정말 돈이 없다고 사정했다. 방 안에 돼지기름 냄새를 맡은 전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기 먹을 돈을 있으면서 빚 갚을 돈은 없냐고 욕설을 내뱉었다. 장정돌이 짐승처럼 침대로 달려들어 연미청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연미청은 제발 놔달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진묵은 들어오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 냉철함 대신 폭발적인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두 걸음에 다가가 연미청에게 뻗은 장정의 손목을 낚아챘다. 급소를 정확히 옮겨주고 아래로 강하게 꺾어 눌렀다. 장정이 비명을 질렀고 그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다.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버렸다. 진묵은 멈추지 않고 장정의 가슴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거구의 남자가 그대로 뒤로 날아가 구석벽에 크게 부딪혔다. 전호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화를 내며 손짓으로 나머지 셋에게 덤비라고 소리쳤다. 진묵이 천둥처럼 호통을 쳤다. 거기 다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했다. 천장에 먼지가 떨어질 정도로 외압적이었다. 그는 전호 앞으로 성큼 다가갔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가 품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두툼한 돈 뭉치를 꺼냈다. 전부 12안짜리 지폐들이었다. 진목은 팔을 크게 휘둘러 돈 뭉치를 벽돌처럼 들고 원금과 이자라며 전호의 험상궂은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폐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전호는 고개가 휙 돌아갔고 그와 부하들은 모두 멍해졌다. 설마 이 사람이 맞서 싸울 줄은, 더구나 돈으로 사람을 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묵은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돈이나 세어보라고 차갑게 말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150위안이다. 단 한 푼도 모자라지 않다. 전호는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바닥에 새 돈뭉치를 내려다봤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허겁지겁 돈을 줍기 시작했고 침 묻힌 손가락으로 빠르게 세어보았다. 정확히 15장, 150위안이었다. 진목은 그를 내려다보며 돈이 모자라냐고 물었다. 전호는 더듬거리며 충분하다고 답했다. 진묵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며 이제 빚은 다 갚았다고 말했다. 채도한테 똑똑히 전해 앞으로 그놈의 개들 데리고 자기 처자식 근처엔 얼씬도 말라고 다시 한번 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평생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채도는 나른 침을 꿀떡 삼켰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손짓 한 번에 덩치들을 데리고 비굴하게 문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찬바람 들이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비금은 도도를 꼭 껴안은 채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청모의 넓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고 욕실이나 침대 밑으로 숨던 겁쟁이가 자기들 모녀를 지키기 위해 깡패들을 때려 눕히고 정말로 150위안을 내놓아 일을 해결했다니. 청모가 몸을 돌렸다. 오전 내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는 다가가 바닥에 쓰러진 낡은 탁자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빚은 다 갚았다고 말했다. 이제 아무도 집을 뺏으러 오지 못할 거라고. 여비금은 입술을 달싹이더니 다시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안정감 때문이었다. 청모는 깨진 청가로 걸어가 흩날리는 눈발과 낡은 사택단지를 내다보았다.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오늘 기술로 100위안 넘게 벌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라디오, 술이나 곡물 줍기 같은 일로는 기껏해야 고기 사 먹을 돈이나 벌 뿐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었다. 청모의 시선은 눈보라를 뚫고 멀리 시내 중심가 백화점의 실루엣에 머물렀다. 90년대 초 무엇이 가장 비싸고 무엇이 가장 부의 상징이었으며 무엇이 그를 단숨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단 하나, 컬러 TV였다. 1990년 18인치 북두표 컬러 TV 한 대에 백화점 정가는 1,800위안이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하기 하늘에 별 따기인 TV 구매관이 있어야 했다. 평범한 집에서 35년을 꼬박 모아도 장만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집에 컬러 TV 한 대만 있으면 온 동네에 관심 대상이 되었고 공장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천모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살 수 없다면 직접 조립해서 만들자. 그는 망설임 없이 낡은 마대 자루를 챙기고 인두기와 멀티미터를 챙겨서 성큼성큼 문을 나섰다. 서쪽 고물상은 너무 작아서 좋은 물건은 이미 장사꾼들이 다 채갔다. 천모는 거센 바람을 뚫고 78리 길을 걸어 시유곽 중기계 공장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부지가 엄청나게 넓었고 사덕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천모는 진흙탕을 밟으며 레이더처럼 눈을 번득이며 흘어보았다. 큰 부품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TV의 핵심은 브라운관, 고압 트랜스, 메인보드였다. 2시간 넘게 헤맨 끝에 그는 쓰레기 구덩이 근처에서 갑자기 발길을 멈췄다. 검은 유리관의 절반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천모는 벽 걸음에 달려가 딱딱하게 굳은 흙더미를 파헤치고 그것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것은 18인치 컬러 브라운관이었다. 방폭 유리는 진흙 투성이었고 전자총 끝부분엔 누런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누가 봐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버려진 상태였다. 옆에서 고철을 줍던 노인이 소리쳤다. 그 낡은 유리관은 가스가 샜고 핀도 다 부러졌다고. 유리 공장에서도 귀찮아서 안 받아줄 테니 괜히 힘 빼지 말라고 했다. 천모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맡에 반쯤 무릎을 꿇고 낡은 걸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전생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던 구조라 전기를 꽂지 않아도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검지 손가락을 펴서 유리관 끝을 리듬감 있게 3번 툭툭 쳤다. 맑고 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독특한 긴장감이 실린 소리였다. 천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둔탁한 소리가 나야 가스가 센 거다. 소리가 이렇게 맑다는 건 내부 진공 상태가 아주 좋다는 뜻이고 절대 가스가 새지 않았다는 증거다. 객터도 여전히 은백색이었다. 하얗게 변하지 않았으니 이 관은 살아있다. 천모는 노인에게 슬쩍 이 유리 덩어리 얼마냐고 물었다. 집에서 전독된 노름돌로 쓰겠다고 핑계를 댔다.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안만 내고 가져가라고 했다. 자리만 차지한다면서 천모는 즉시 이안을 꺼내 철통 위에 던졌다. 그리고 수십 킬로그램의 브라운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낡은 마대 자루에 집어넣었다. 핵심 부품은 구했다. 이제 동력이 필요했다. 천모는 중고 전자 부품 구역으로 들어갔다. 맨손으로 시커먼 먼지 속을 마구 파헤쳤다. 얇고 굵은 빨간 선이 연결된 고무 캡이 달린 검은 플라스틱 뭉치를 찾아냈다. 컬러 TV의 심장, 고압 트랜스였다. 브라운관의 수만 볼트의 전압을 공급하는 부품이다. 표면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분명 합서드로 불이 났던 모양이었다. 보통 수리공이라면 진작 버렸을 물건이었다. 천모는 멀티미터를 꺼내 측정 봉을 하단부에 꽂았다. 엄지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려가며 테스트했다. 1차 저항 0.55, 2차 저항 805. 천모의 눈이 번쩍 뜨였다. 수치가 아주 정상이었다. 절연층도 파손되지 않았고 표면의 그을음은 옆에 있던 콘덴서가 터지면서 묻은 것뿐인 알자백이었다. 고압 트랜스도 마대 자루에 담았다. 그 뒤로 오후 내내 그는 진흙탕 속에서 곰팡이 핀 폐급 TV 기판 3개를 찾아냈다. 그가 원한 건 기판 통째가 아니라 그에 박힌 디코딩 칩과 중주파 변압기, 사운드 모듈이었다. 이어서 녹슨 쭈러도 떼어내고 저항, 콘덴서, 현황 코일을 한 움큼 챙겼다. 이 수많은 고급 부품들을 고물상 주인은 단돈 1.5위안만 받았다. 어느덧 달이 어두워지고 눈보라는 더 거세졌다. 천모는 수십 킬로그램의 묵직한 마대 자루를 메고 윤기를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옆집 요시 아주머니가 진흙투성이인 그를 보고 마대 자루를 맨 모습에 입술을 삐죽거리며 어젯밤에 고기 좀 먹더니 오늘은 다시 고물상 신세나며 비아냥거렸다. 돈이라도 많이 번 줄 알았더니 채노를 쫓아내고는 고작 평생 고물이나 주우러 다닐 모양이라며 천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속물들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었다. 그는 마대 자루를 메고 곡장 방으로 들어가 나무 문을 쾅 닫아버렸다. 여비금은 도도에게 죽을 먹이다가 깜짝 놀라며 웬 고철 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물었다. 그녀가 마대 자루를 거들어주려 손을 뻗자 천모가 낮게 소리쳤다. 손대지 말라고. 브라운관 목 부분이 아주 약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가스가 새서 못 쓰게 된다고. 천모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대 자루를 내려놓고 물건들을 다리가 부실한 나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진흙 묻은 브라운관과 그을린 고압 트랜스, 곰팡이 핀 낡은 기판들, 옆휘금의 문에는 곰팡이와 기름 냄새 진동하는
그저 쓰레기 더미일 뿐이었다. 하지만 천모에게 이 고물들은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낡은 속옷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수려한 인두기를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플러그를 낡은 콘센트에 꽂자 인두기 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이 고물들과 인두기 하나로 90년대 초 최고 사치품인 컬러 TV에 도전하려 한다. 천모는 예의칭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 너무 깊이 잠들지 말라고 했다. 내일 아침 희귀한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깊은 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예의칭은 조도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천모는 다리가 부러진 나무 탁자를 끌어왔다. 낮에 주워온 것들이었다. 쓰레기 더미를 탁자 위에 전부 쏟았다. 컬러 TV 조립.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다른 모델의 고물 부품을 호환시키는 것이다. 이걸 조립식 기계라고 한다. 90년대 구경 공장의 고급 기술자도 도면과 오실로스코프 없이는 절대 못 건드린다.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 천모의 눈에는 이건 일도 아니었다. 그는 두 동강한 것을 집어들었다. 곰팡이가 핀 낡은 메인보드였다. 전원과 신호선이 모두 끊어져 있었다. 그는 펜치로 구리선을 한 움큼 뽑아냈다. 인두가 송진 위에서 흰 연기를 내뿜었다. 천모는 도면도 보지 않았다. 머릿속 배선은 송금보다 더 선명했다. 전버선 작업이 시작됐다. 110V 주전원 계통을 연결했다. 4단 디코딩 칩. 그의 손목이 잔상이 남을 정도로 빨랐다. 인두를 댈 때마다 매우 매끄러운 납땜 점이 생겼다. 단 30분 만에 수백 개의 복잡한 선들이 부서진 폐급 메인보드 2개를 금속 거미줄처럼 이어붙였다. 메인보드가 연결됐다. 고압 팩을 연결할 차례다. 천모는 그을린 고압 팩을 소켓에 끼웠다. 순식간에 5개의 핀을 납땜했다. 플러그를 낡은 콘센트에 꽂았다. 바로 무브화 전압을 테스트했다. 조립 TV는 수평 주파수와 전압이 안 맞는 게 제일 무섭다. 수만 볼트 고압의 브라운관이 터질 수도 있다. 보통 기술자는 장비로 조금씩 조절해야 한다. 천모에겐 오실로스코프도 없이 낡은 테스터기 뿐이었다. 오직 전압 측정과 전류 소리에만 의존했다. 검은색 리드선은 접지에, 빨간색 리드선은 출력관에 댔다. 바늘이 순식간에 115V를 가리켰다. 바늘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평 주파수 조절. 천모는 일자 드라이버를 꺼냈다. 조절 저항기에 꽂아 넣었다. 그는 탁자에 바짝 엎드렸다. 전기가 흐르는 메인보드의 귀를 가까이 댔다. 고압팩에서 소름 끼치는 고주파음이 들렸다. 표준 주파수 15625Hz. 천모가 눈을 감자 보인 것은 항온 실험실의 청각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주파수가 너무 높아. 화면이 찢어질 거야. 그는 드라이버를 쥐고 아주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1mm도 안 되게 돌렸다. 전류음이 순식간에 한결 낮아졌다. 부족해. 반칸 더 뒤로. 조금 더 돌렸다. 순식간에 짜증나던 잡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매우 매끄럽고 안정적인 고주파 진동이었다. 주파수가 완벽하게 고정되었다. 회로 부분은 완전히 해결됐다. 플러그를 뽑고 브라운관을 조립했다. 외벽에 없어 마당에 땔감용 폐목재로 투박한 사각형 나무 프레임을 짰다. 18인치 브라운관에 큰 쪽을 밖으로 끼워 넣고 욕슨 표양 요크를 씌웠다. 나사를 조이고 마지막으로 고압 캡을 꽂았다. 그는 한 홈거프로 브라운관 상단의 깊은 구멍을 깨끗이 닦아냈다. 이곳은 2만 볼트 초고압을 견디는 곳이다.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 그는 붉은 선을 잡고 고무 흡착판을 구멍에 힘껏 눌러 끼웠다. 단단히 고정되었다. 몇 단계를 거쳐 조립이 끝났다. 책상 위 고철 덩어리들이 나무 프레임과 수백 개의 전선을 통해 아주 투박한 나무 컬러 TV로 재탄생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친모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드러난 전원 스위치를 강하게 눌렀다. 아주 선명한 고압 정전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강렬한 정전기에 친모의 팔에 돋은 솜털이 바짝 곤두섰다. 고지어 지저분한 유리 화면 깊은 곳에서 강한 백색 광이 번쩍였다. 폭발도 화면 거짐도 없었다. 1초 후 화면 가득 백색 광이 퍼졌다. 거대한 잡음과 함께 낡은 단칸방에서 18인치 컬러 TV가 켜졌다. 눈부시게 지지직거리는 화면, 챗모어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됐어. 이제 화면이 나와야 해. 챗모는 빨래줄로 쓰던 굵은 철사를 끊어 펜치로 구부린 뒤 튜더 단자에 바로 꽂았다. 반대쪽은 낡은 나무 창틀에 3개 걸쳤다. 안테나 삼아 채널 노브를 잡고 천천히 화면을 돌렸다.
지지직거림이 심해지더니 화면이 번쩍하며 사람 형체가 나타났다. 채모가 손가락을 고정하고 아주 정밀하게 미세 조정을 하자 찰나에 노이즈가 사라졌다. 화면이 아주 선명해졌다. 빨강과 파랑의 스튜디오 배경 속에서 남자 아나운서의 색감이 아주 풍부했고 잔상조차 없었다. 커다란 스피커에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침 뉴스를 보도하는 중이었다. 소리가 우렁차서 책상 위 낡은 컵이 웅웅 울릴 정도였다. 백화점 정품보다 더 밝았다. 거대한 TV 소리가 단칸방을 메아리 쳤다. 침대에 요이친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몽롱하게 눈을 떴다가 순식간에 밝은 빛에 눈이 부셨다. 그녀가 멍하니 고개를 돌리자 나무 프레임 가운데 커다란 유리 화면에서 컬러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자 여일친의 눈이 커졌다. 숨이 순간 멎었다. 그녀는 손등을 꽉 깨물었다. 소리를 지를까봐 두려웠다. TV를 보다가 상체를 드러낸 채 검댕을 묻힌 책모를 보았다. 어제까지 냄새나던 고철과 유리판이 하룻밤 사이에 소리나는 컬러 TV로 변해 있었다. 꿈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 책모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조립된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1800위안짜리야. 그가 밤새 2안짜리 쓰레기로 만들어낸 것이다. 더더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신이 나서 이불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엄마를 부르며 소리쳤다. 엄마 봐요. 안에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얘 아파트 단지는 번음이 아주 안 좋았다. 채모가 음향을 테스트하려고 볼륨을 높였더니 우렁찬 뉴스 소리가 벽을 뚫고 조용한 달동네에 울려 퍼졌다. 옆집 위우 아주머니가 요강을 들고 나오다 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췄다. 요강을 바닥에 엎을 뻔했다. 그녀는 그 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중얼거렸다. 채모네 집에서 어떻게 TV 소리가 나지? 심지어 중앙방송이야. 그녀는 노안을 부릅뜨고 귀신이라도 본 듯 낡은 문을 쳐다봤다. 이 동네를 통틀어 9인치 흑백 TV조차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요강 비우는 것도 잊은 채 목청각 앞마당을 향해 소리쳤다. 이웃 사람들 다 나와서 좀 들어봐요. 그 도박꾼 채모 녀석 집에서 TV 소리가 나요. 채모는 밖에서 소리치는 리으 아주머니를 무시하고 바람 새는 나무 문을 꽉 닫았다. TV 플러그를 뽑았다. 아침 일찍부터 구경거리가 될 생각은 없었다. 기계 내부는 온통 노출된 고압선과 전선뿐이었다. 이웃들이 들이닥쳤다가 고압 부품이라도 만지면 2만 볼트 전기에 즉사할 수도 있었다. 채모는 온종일 공을 들여 낡은 판자와 절연 테이프로 브라운관과 메인보드를 나무 프레임에 고정했다. 고압선과 전원부도 모두 절연 처리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기계 공장이 퇴근 시간을 맞았다. 집집마다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낮에 리우 아주머니가 지른 소문이 퍼졌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냄비까지 뺏긴 도박꾼 녀석이 무슨 돈으로 TV를 산단 말인가. 채모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아무 말 없이 수십 킬로그램의 18인치 나무 컬러 TV를 마당 한가운데 낡은 돌탁자 위에 옮겨 놓았다. 긴 전원선을 공용 콘센트에 꽂고 철사 안테나를 가장 높은 회화나무 가지에 걸었다. 이 광경에 몰깃던 이웃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리우 아주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와 쳐다보며 채모에게 낡은 나무 상자는 왜 들고 나왔냐고 물었다. 검은 유리판은 또 뭐냐며 핀잔을 줬다. 채모는 대구도 없이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아주 묵직한 소자음이 울려 퍼지더니 고지어 지저분한 유리 화면 안쪽에서 눈부신 빛이 났다. 다음 순간 아주 웅장하고 귀를 때리는 권둥어 노래가 강렬한 드럼 소리와 함께 큰 스피커에서 터져나왔다. 화면의 노이즈가 순식간에 거치고 머리를 닦고 긴 두루마기를 입은 고수가 자세를 잡았다. 화면이 정말 선명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게 컬러였다는 것이다. 푸른 옷과 붉은 벽 배경이 선명한 색감으로 사람들의 눈을 압도했다. 때는 1990년이었다. 온도실을 통틀어 흑백 TV도 드물었는데 이토록 큰 컬러 TV라니. 리우 아주머니의 밥그릇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진 채 화면 속의 인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컬러야 라며 비명을 질렀다. 화면 속 사람이 컬러로 나와 순식간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앞마당 뒷마당 할 거 없이 요리하던 사람, 아이 혼내던 사람 모두 미친 듯이 마당으로 달려왔다. 3분도 안 되어 채모네 집 앞은 인산이대를 이루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 나무 컬러 TV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다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이웃들은 옹성거리며 채모가 산 게 맞는지 물었다. 청희야는 넘겨줬겠지? 누군가는 플라스틱 케이스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건 폐품으로 조립한 거야. 폐품으로 컬러 TV를 만들다니라며 누군가 외쳤다.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 채모의 가족을 무시하던 이웃들은 지금 그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격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충격과 경외심만 남았다. 맨손으로 대형 컬러 TV를 만들어낸 남자. 분명 실력을 숨긴 기술 고수임이 틀림없다. 바로 그때 궁중 외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모직 코트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비집고 들어왔다. 검영기계 공장장의 아내 순슈란이었다. 평소 가난한 직원들을 무시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석탑 위 선명한 컬러 TV를 보는 그녀의 눈이 탐조등처럼 번쩍였다. 공장장 남편이 보름이나 인맥을 동원해 겨우 TV 한 대를 구했는데 그건 겨우 14인치 흑백 TV였다. 이 18인치 컬러 TV와는 비교도 안 됐다. 순슈라는 즉시 화한 미소를 지으며 밀크 캔디와 해바라기 씨를 한 움큼 꺼냈다. 복장 예웨이칭 앞으로 다가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예웨이칭을 동생이라 불렀다. 원래부터 복이 많아 보였다느니 첸모의 솜씨가 대단하다느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예웨이칭의 손을 잡고 사탕과 해바라기 씨를 억지로 쥐어주며 얼굴 가득 주름지게 웃었다. 도도에게 주라며 생색을 내더니 앞으로 저녁마다 TV 보러 오겠다고 했다. 귀찮아 말하는데 예웨이칭은 굳어버렸다. 작년에 더도가 아파서 공장장 집에 10위안을 빌리러 갔을 때 순슈라는 걔를 풀어 그녀를 쫓아냈었다. 그런 오만한 공장장 부인이 뻔뻔하게 동생이라 부르다니 예웨이칭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모든 아부가 남편 때문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채모는 차가운 시선으로 순슈란을 보더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가장 튼튼한 나무 의자 2개를 가져왔다. 화면과 가장 가깝고 시야가 제일 좋은 곳에 컥 놓았다. 리우 아주머니는 그걸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앵큼 앉으려고 엉덩이를 밀어 넣었다. 첸모가 참 기특하다느니 아주머니 의자까지 챙기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첸모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가차없이 비키라고 소리쳤다. 리우 아주머니의 신발 끝을 툭 차더니 그녀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첸모는 예웨이칭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가운데 의자에 그녀를 앉았다. 그리고 도도를 옆 의자에 앉았다. 첸모는 차갑게 주위를 흘러보았다. 속물 같은 유혹들과 당황한 공장장 부인을 노려보며 TV를 보게는 해주겠지만 누구든 시야를 가리면 당장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얌전히 반걸음 물러나 명당 자리를 비워주었다. 예웨이칭의 뒤편에 서서 고개를 빼고 TV를 지켜봤다. 예웨이칭은 뒤쪽의 숨소리를 들으며 선명한 컬러 화면을 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다. TV에서는 무협극의 격투 장면이 이어졌고 마당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TV에 홀려 있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대문 쪽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정적을 깨는 소리였다. 누군가 비켜라고 소리치며 누가 위험한 금지 물품을 가져왔냐고 다그쳤다. 사람들이 거칠게 밀려나고 파란 작업복을 입고 주머니에 펜을 꽂은 노안경의 마른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뒤에는 수리점 견습생 2명이 있었다. 근처 구경 수리점의 노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거량. 구역의 유일한 8급 기계공이자 무선 기사였다. 라디오 하나 고치려 해도 줄을 서야 했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다. 제자에게 소식을 듣고 온 그는 폐품으로 컬러 TV를 만들었다는 말에 당장 화를 내며 달려온 것이었다. 모델을 섞어 조립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공안 기술장도 장담 못할 일을 도박꾼 따위가 해냈다고? 이건 분명 가짜이거나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물이야. 전국량은 나무 컬러 TV와 매일 취한의 합판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다. 지목에게 삿대질하며 욕하더니 다들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소리쳤다. 브라운관 고압 트랜스에 기동 전압이 2만 볼트인데 절연 케이스조차 없이 낡은 판자로 대충 녹질했잖아. 배선 하나만 꼬여도 펑 터져서 유리관 파편들이 날아다니며 여기 있는 사람들 배를 다 가를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드라마를 보던 이웃들이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다. 유씨 아주머니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직묵이 폭탄을 가져왔다며 욕했다. 공장장 부인 손수란도 겁에 질려 뒤에 숨어 직묵을 몰상식하다며 욕했고 돈에 미쳤다고 비난했다. 여비정은 당황했고 도도의 목소리도 떨렸다. 직묵에게 그냥 플러그를 뽑으라고 했다. 직묵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날뛰는 정국량에게 시끄럽다며 일갈했다. 정국량은 화가 너를 끝까지 치밀어 문외한인 주제에 뭘 아냐며 당장 동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공공안전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직묵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가까이 와서 똑똑히 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플러그를 확 뽑더니 거친 나무 틀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돌려 세웠다. 컬러 TV 뒷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정국량은 비웃음을 흘리며 군용 손전등을 꺼내 스위치를 켰다. 빗줄기가 메인보드를 비췄고 그는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 직묵을 망신주려 했다. 하지만 빛이 보드에 닿는 순간 정국량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급히 앞으로 다가갔다. 남은 정전기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얼굴 전체를 낡은 메인보드에 바짝 밀착시켰다. 예상했던 거미줄 같은 어지러움 대신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전선들은 소름 끼칠 정도의 산업적 미학이었다. 수백 개의 배선들이 군인들의 대열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굴곡은 정확히 90도 직각이었다. 고압 트랜스는 빈틈없이 납땜되었고 저량 황납이 세 겹이나 단단히 감겨 있었다. 납땜 자국을 다시 보던 정국량의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가전제품을 30년이나 수리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납땜은 처음이었다. 모든 납땜 부위가 매끄럽고 빛나는 작은 은빛 콩알 같았다. 거스럼이 하나 없었고 뜬납땜도 전혀 없었다. 완벽하게 규격화된 배선과 납땜은 그를 단번에 압도해버렸다. 정국량은 숨을 들이켜며 귀신이라도 본득 소리쳤다. 오실로스코프도 없이 주파수 미세 조정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췄냐 물었고 전압 안정기는 또 어떻게 다이오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냐 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놀라워했다. 전문가는 핵심을 알지만 이웃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은 달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정씨가 지금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허리를 굽히고 손전등을 든 채 고물 덩어리 앞에서 떨고 있었다. 유씨 아주머니가 용기 내어 물었다. 이거 진짜 터지는 거예요? 정국량이 휙 돌아보며 안 터진다고 버럭 소리쳤다. 그는 저런 방식은 투박해도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 정품보다 10배는 더 안전하다고 했다. 정말 예술 같은 솜씨라 칭찬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손수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국량의 거만한 태도는 사라졌다. 그는 흥분해서 직묵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직묵을 스승이라 부르며 어디서 배웠냐 물었고 공장 총공학자라도 이런 작업은 못할 거라 했다. 직묵에게 자기 가게의 기술 고문이 되어달라며 월급 200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저 가끔 지도만 해달라고 빌었다.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공장장 월급도 70위안인데 200위안이라니 정국량이 미친 게 틀림없었다. 여배정은 입을 틀어막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정말 해낸 것이었다. 직묵은 손을 획 뿌리치고 TV를 다시 돌려놓은 뒤 전원을 꽂았다. 화면에는 다시 드라마가 나왔다. 그는 관심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수리는 자기 기분 내킬 때만 한다며 천억 자산그룹의 총공학자였던 그가 이런 구멍가게의 고문으로 가겠냐며 콧방귀를 꼈다. 정국량은 아주 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다. 그때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정씨, 그만 좀 보채세요. 직묵 씨 정도 실력이면 당신이 주는 200위안이 눈에 차겠소? 인민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기계 공장의 보급 담당인 양간사였다. 그는 공장에서 유명한 부자였다. 양간사는 TV 앞으로 다가갔다. 낡은 나무 틀은 보지도 않고 선명한 화면의 색상과 정국량의 감정 결과에만 집중했다. 양간사는 직묵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컬러 TV 나한테 팔까요? 처남이 다음 달에 결혼하던데 신부 측에서 컬러 TV를 원한다고 했다. 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만 구매권을 도저히 구할 수 없다며 가격을 불러보라고 했다. 여배정은 사겠다는 말에 긴장해서 벌떡 일어났다. 직묵은 그녀를 슬쩍 보았다. 그가 이 TV를 조립한 건 애초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는 손가락 2개를 펴며 800위안이라 했다.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웃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TV가 800위안이라니 강도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정국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800위안이면 싸다고 맞장구 쳤다. 브라운관 상태가 최상급이고 색감이 기성 제품보다 훨씬 좋으니 양단사가 사가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 했다. 양단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800위안이면 흑백 TV 가격도 안 되는데 18인치 대형 컬러 TV를 살 수 있다니 집에 가서 좋은 장식장만 맞추면 체면이 제대로 설 터였다. 그는 즉석에서 거래를 수락했다. 양단사는 서류 가방을 열더니 질투 어린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냈다. 손에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기 시작했고 정확히 80장이었다. 양단사는 800위안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사람을 불러 TV를 집으로 옮기게 했다. 조심히 다루라고 당부하며 말이다. 청년 둘이 달려들어 조심스럽게 TV를 안고 나갔다. 진묵은 탁자 옆에 서서 두툼하게 쌓인 돈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여의정은 진묵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 든 돈뭉치를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진묵은 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시선이 하얗게 바래고 누더기가 된 그녀의 옷에 머물렀다. 그는 큰 소리로 동네 사람이 다 들리게 말했다. 내일은 휴가를 내라고 말이다. 셋이 시내에 나가서 이 돈을 다 쓰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예위칭은 결국 휴가를 못 냈어. 광명기계공장 이작업장의 고주임은 지독한 속물이었거든. 평소에도 여의칭을 못 살게 굴더니 오늘은 기어코 휴가를 안 해줬지. 결근하면 보름치 월급을 깎겠대. 돈이 아까웠던 여의칭은 눈시울을 붉히며 800위안을 그대로 천모 손에 쥐어줬어. 누더기 속옷을 입은 채 고개를 떨구고 출근했지. 천모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눈빛이 사늘하게 식었어. 그는 말리지 않고 거금 800위안을 품에 넣은 뒤 잠에서 깬 도도를 안아 올렸어. 그리고 당당히 관사를 나섰지. 거금을 들고서 그동안 그녀에게 진 빚을 오늘 이자까지 다 갚아줄 생각이었어. 시내 제1백화점, 도시에서 가장 큰 상점이자 고급품만 파는 곳이지. 천모는 도도를 얹고 층 자전거 코너로 갔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커멓게 광이 나는 녀석이 있었지. 번쩍이는 부푼이 달린 거물이었어. 90년대 초의 명물 포항표 28형 자전거. 천모는 카운터를 두드리며 이 포항은 얼마냐고 물었어. 젊은 판매원은 천모의 낡은 옷을 훑어보더니 눈을 흘기며 강화형 28형이라고 했지. 180위안의 공업권 한 장이 필요해. 표 없으면 안 판다면서 천모에게 빨리 가라고 명박을 줬어. 칠이라도 벗겨지면 못 감는다고 말이야. 당시 귀한 물건은 공업권이 필수였어. 보통 직공이 3년은 모아야 했지. 천모는 대구도 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안표상을 불러 30위안을 주고 공업권을 바로 샀어. 다시 카운터로 가서 지퍼를 열더니 돈 21장과 공업권을 꺼내 카운터 위에 소리나게 내리쳤지. 판매원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 천모는 판매원을 쏘아보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명령했어. 자전거에 바람을 넣고 배를 타려고 했지. 판매원은 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 무시하던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새 제품으로 꺼내오겠다고 아첨했지. 10분 뒤 천모는 동네 위로 포항 자전거를 끌고 백화점을 나왔어. 검은 칠이 번쩍거리고 프레임도 아주 튼튼했지. 벨소리도 아주 알고 경쾌해서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어. 도도는 신나서 핸들을 잡았고 천모는 그녀를 아픈데 태웠지. 천모는 바로 가지 않고 자전거를 세운 뒤 의류 코너로 갔어. 얘 웨이칭의 무더기 옷을 더는 입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는 가장 비싼 코너로 가서 제일 위에 걸린 옷을 골랐어. 새빨간 깃이 달린 세련된 테트론 셔츠였지. 1990년 당시에 구김없는 선명한 테트론은 모든 여성이 꿈꾸는 최고급품이었어. 천모는 35위안이라고 적힌 한 달치 월급 수준의 셔츠를 망설임 없이 골랐어. 그리고 다시 돈을 꺼내 계산했지. 내친김에 두툼한 코트와 새 검정 구두를 샀어. 도도에게도 옷을 한 벌 사줬는데 분홍 속옷과 빨간 구두였지. 천모는 보따리를 핸들에 걸고 도도에게 꽉 잡으라고 했어. 엄마 마중 가자고 말이야. 천모는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힘차게 밟았어.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바퀴 체인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오후 5시 반, 광명 공장의 퇴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끌고 쏟아져 나옵니다. 예웨이치는 맨 뒤에서 걷고 있네요. 오늘도 고 주임의 괴롭힘에 가장 힘든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어깨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았고 낡은 소목 소매는 툭 터져버렸죠. 옆에 있던 여공들이 다가와 예웨이치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직묵은 조용히 있다던데? 어제 큰돈 벌었다면서? 왜 오늘도 무더기 차림으로 출근했어? TV 팔아 800원 벌었다는 거 뻥이지. 그 도박꾼 남편이 다 날렸을 거야. 고 주임이 비웃으며 다가와 말합니다. 집안일 핑계로 휴가 낼 생각 마. 그 무능한 놈을 믿느니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예회치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눈시울이 붉어져도 참아야 해요. 월급 30원짜리 일자리 잃을까봐요. 여공들이 크게 비웃던 그 순간 날카롭고 당당한 자전거 벨소리가 시끄러운 정문을 뚫고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돌아보자 도로 맞은편에 키 크고 훤칠한 남자가 번쩍이는 신상 피닉스 자전거를 정문 앞에 딱 세웁니다. 핸들엔 쇼핑백이 가득 걸려있고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멋습니다. 그 주임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여공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건 진목이잖아.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몸이 공장장도 줄 서서 사는 자전거를 새삥 28인치로 타고 왔네. 정문 앞에 보란듯이 섰습니다. 진묵은 한쪽 발을 땅에 딛고 지쳐있는 예웨이치를 봅니다. 그는 미간을 팍 찌푸리더니 울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가 아주 큰 목소리로 확성기보다 크게 아내를 부릅니다. 예웨이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자전거 탄 진묵을 멍하니 바라보자 딸 도도가 손을 흔드네요. 도도가 신나서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가 큰 자전거 샀다고요. 새 옷도 샀다며 자랑합니다. 예웨이치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진묵이 진짜 자전거를 사오다니. 진묵을 인파를 헤치고 다가와 예웨이친 앞에 멈춰섭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툭 찾아 바닥에 쾅 하고 소리가 울립니다. 그는 거침없는 손길로 쇼핑백을 나가채더니 사람들 앞에서 포장을 뜯어버립니다. 선명하고 고운 붉은색 옷이 순식간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련된 셔츠와 두툼한 코트를 탁 하고 펼쳐 보입니다. 직묵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새 옷을 안에 어깨에 걸쳐주며 이 무더기는 이제 벗어버려. 내 여자는 오늘부터 제일 비싼 것만 입는다. 비웃던 여공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시내에서 제일 비싼 옷인데 반년을 모아도 못 살 옷을 직목이 툭 걸쳐주다니요. 예웨이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서둘러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수수한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눅든 여공은 온데간데 없죠. 그 주임은 침을 꼴깍 삼키며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직묵은 그들을 싸늘하게 봅니다. 쓰레기 보듯 무시하더니 아내를 자전거에 태웁니다. 번쩍이는 검은 자전거에 올라 뒷좌석 쿠션을 툭툭 칩니다. 예웨이치는 수줍게 옆으로 앉아 남편의 넓은 허리를 꾹 잡습니다. 직묵이 힘차게 페달을 밟자 벨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수백 명의 교학 어린 시선과 질투 섞인 눈빛을 뒤로한 채 새 자전거는 눈길을 달려갑니다. 붉은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아내는 남편 등의 얼굴을 묻고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자전거는 곧 판자촌으로 들어서고 벨소리에 유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나오다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피닉스 자전거라며 소리치네요. 그것도 완전 새 것이라면서요. 모두가 예웨이치를 봅니다. 붉고 선명한 새 옷을 입고 당당히 뒷좌석에 앉은 모습을요. 질투로 눈이 멀 지경입니다. 어제는 TV를 사더니 오늘은 자전거라니. 직묵이 정말 성공했나 봅니다. 낡은 집 앞에 멈춘 직묵이 아내와 딸을 내려주고는 폼에서 남은 수백 원과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 아내 손에 툭 던져줍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말합니다. 이 낡은 집은 이제 안 산다고요. 오늘 가게를 하나 계약했으니 내일 사표 내고 사장님 하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광명 공장 주임 사무실 그 주인이 낡은 컵을 들고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예웨이친이 당당히 들어옵니다. 기온 작업복 대신 어제 산 빨간 코트를 입고 빳빳한 새 셔츠를 입었네요. 구두 소리마저 당당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들어오니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그 주임은 찬물을 뿜을 뻔하며 눈을 치켜두고 비꼽니다.
빨간 옷 좀 입었다고 사장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어제 무단 결근했으니 수당 깎였다. 오늘 쇳덩이 50상자 옮겨놔. 다 못 끝내면 퇴근 없어. 예웨이치는 대구도 없이 책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3년 된 자격증을 꺼냅니다. 팔을 크게 휘둘러 고주임 얼굴 앞에 던져버립니다. 말투도 아주 또렷하고 당당합니다. 더러워서 이제 안 다녀요. 고주임은 뭐 해줬고 컵을 든 손이 떨려 바지에 차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얘 귀한 직장을 관둔다고? 여자 혼자 굶어 죽고 싶어? 자전거 하나에 눈이 멀었냐며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빌어도 다시 안 받아준답니다. 예웨이치는 그를 차갑게 봅니다. 3년 동안 당한 모시와 서른이 오늘 한 번에 다 씻겨 나갑니다. 빨간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그럴 일 없다고 답하죠. 남편이 큰 가게를 냈으니 가서 사장님 소리 듣겠다고요. 말을 마치고 뒤도 안 본 채 사무실에 성큼 나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장 정문 밖에는 직무기 자전거에 기대 담배를 피우다 당당히 나오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표정이 아주 홀가분해 보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밟아 끄고 말합니다. 관뒀으면 이제 우리 가게로 가자. 직무기 힘차게 페달을 밟자 자전거가 도로 위로 튀어나갑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TV 판 돈을 전부 쏟아부어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목 좋은 곳을 선점했습니다. 바로 망해가던 시계 수리점이죠. 예위칭이 차에서 내렸어요. 3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큰 유리창 2개가 달린 넓은 매장을 보며 흥분해서 손을 비벼댔죠. 이렇게 큰 가게면 한 달에 월세가 얼마예요? 300원에 1년 계약했어. 그는 셔터에 열쇠 구멍을 열고 문을 울리자 안은 통 비어 먼지만 가득했죠. 일하자. 오늘 무조건 개업해야 해. 부부는 도도와 함께 오전 내내 가게 안을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광이 날 정도였죠. 이어서 그는 어제 암시장에서 산 공구 가방을 열어 인두기, 멀티미터, 드라이버, 와이어 스트리퍼를 작업대 위에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놓았어요. 구석에는 폐목재로 만든 부품만이 벽면 가득했고 종류별로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칩들로 채워졌죠. 작업대 전체에서 차갑고 전문적인 산업적 포스가 느껴졌어요. 오후 1시, 천모는 2m 길이에 붉은 칠을 한 거대한 나무 간판을 메고 와서 사다리에 올라가 쾅쾅 소리 내며 정중한 명당을 고정했어요. 예위칭은 노란 글씨가 힘차게 쓰인 모거 가정이라는 멋진 간판을 올려다봤죠. 천모는 사다리에서 뛰어내려 2m 높이의 칠판을 꺼내더니 흰 분필로 글자를 쓱쓱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게 입구 정중앙에 쾅 놓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뺏겨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어요. 누군가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죠. 칠판에는 홍보 문구 하나 없이 눈에 확 띄는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남이 못 고치는 수입품 전문 수리. 구경꾼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죠. 수입품이 얼마나 귀한데 백화점 전문가도 장담 못 하는 걸. 동네 작은 가게가 큰 소리치네.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고급 물건 가져왔는데 못 고치면 간판 내릴 건가? 천모는 카운터 뒤에서 하얀 천으로 아주 꼼꼼하게 인두기를 닦으며 말했어요. 못 고친다는 말은 내 사전에 없어. 이 간판을 안 걸면 진짜 좋은 물건을 가진 돈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끌어보겠어? 전생에 청당 구명칩도 직접 만졌는데 고작 90년대 민간 수입 가전 따위는 그에게 어린애 장난감이나 다름없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오후 내내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비웃으며 구경만 할 뿐이었죠. 예웨이칭은 애가 타서 손을 비볐어요. 바로 그때 뒤를 찌르는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도로가에서 갑자기 들려왔어요. 구경꾼들은 놀라서 흩어졌고 예웨이칭은 긴장하며 입구를 바라봤죠. 천모는 손에 든 천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밖을 응시했죠. 검은색 볼가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가게 앞에 멈춰섰어요. 타이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타는 냄새를 풍겼죠. 차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젊은 남자가 급히 내렸어요. 옆구리에는 은회색의 커다란 기계를 끼고 있었죠. 그건 아주 희귀한 수입 더블 데크 비디오였어요. 1990년 당시에 이건 컬러 TV보다 귀했죠. 암시장에서 최소 3,000원은 했고 보통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할 물건이었어요. 젊은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로 달려와
칠판에 적힌 문구를 보고는 눈을 번쩍이며 빛냈어요. 그는 비디오를 카운터에 콱 내려놓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죠. 천모가 기계를 슬쩍 풀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유이칭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그녀는 그들의 시대가 열리는 걸 바로 지금 느꼈습니다. 정식 시작. 목어 가전의 첫 번째 거래를 앞두고 남부 번호판을 단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칠판 앞에 아주 거칠게 멈춰섰다. 차문이 덜컥하며 난폭하게 열리더니 꽃무늬 셔츠에 올백 머리를 하고 굵은 금목걸이와 번쩍이는 롤렉스를 찬 뚱뚱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있었는데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맨 네모난 상자였다. 입구에 수입품 전문술이라고 적힌 칠판을 뚫어지게 보더니 미친 환소처럼 거는 상자를 안고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뛰어들어왔다. 아주 묵직해 보이는 거는 상자를 원목 카운터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비닐봉지가 벌어지자 은회색 버튼이 전면에 배치된 복잡한 영어 표기들로 가득한 기계가 드러났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 파나소닉 정품 비디오라고 외쳤다. 암시장에서 한 대에 45천 위안은 하는 몰거리다. 당신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했나? 첸모가 기계를 슬쩍 훑어보더니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뚱뚱한 남자가 두 손으로 카운터를 꽉 붙잡았다. 풀무질하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굵은 금목걸이가 그에 맞춰 흔들렸다. 올백 머리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꽃무늬 셔츠깃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내 이름은 중대양이다. 남쪽 보따리 상이지. 이번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특구에서 공수해 온 거야. 고장난 수입 파나소닉 비디오가 무려 50대라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게 앞 구경꾼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다. 파나소닉 비디오가 50대나 된다니 멀쩡한 건 엄시장에서 45천 위안인데 고장 났다고 해도 50대면 10만 위안은 좋게 되겠네. 이 사장님 완전 큰 소리구만. 카운터 뒤에 영미그는 10만 위안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렸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이 물건들 전부 증상이 똑같아. 전원을 켜도 아무 반응이 없어. 시내에서 제일 큰 백화점 수리부도 못 고친다더군.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딱 잘라 말이야. 그 백화점에 잘난 척하는 수석 엔지니어 놈이 기술자 셋이랑 내 기계 세 대를 뜯어보더니 고치기는커녕 전원 켜자마자 메인보드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어. 이제는 아예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더군.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라면서 이게 정말 폐기물이 된다면 난 오늘 밤 당장 청강호에 빠져 죽어야 해. 구경꾼들 뒤편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중대양을 불렀다. 김 사장이 급하니까 아무데나 찾아온 모양이라며 회색 작업복을 입은 조수들이 사람들을 밀쳐냈다.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중년 남자가 가게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이 사람은 시 백화점 수리부의 수석 엔지니어 주명환이다. 이 시대에는 수입 가전을 고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처럼 떠받들어지는 권위 있는 전문가였다. 주명환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옷통을 벗은 채로 인두를 닦던 첸모와 중대양을 멸시하듯 쳐다봤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물건들 메인보드 전원 모듈이 다 탔다고. 핵심 디코딩 칩까지 전부 망가진 상태야.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지. 백화점에서 국물로 팔지 않고 이런 후미진 골목에 손전등 수리점이나 찾아오다니. 당신 진짜로 회로도 조차 볼 줄 모르는 이런 촌놈이 이걸 고쳐줄 거라고 믿는 거야? 주 선생님, 백화점에서도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온감한 10만 위안이라고요. 나 주명원이 이 동네에서 10년을 수리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시내에선 아무도 못 살려. 구경꾼들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 선생님은 유학파 전문가라고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겠지. 한편에선 비오는 소리도 들렸다. 이 작은 가게 주인이 파나소닉 비디오를 구경이나 해봤겠어? 남이 못 고치는 수입품 전문이라고 써붙이다니 전문가한테 제대로 망신당했네. 당장 저 칠판이나 치우는 게 좋겠어. 사기칠 생각 말고 수입 직접 회로를 내가 만질 수가 있겠냐? 손만 대도 청위한 소재인데 내가 물어낼 수 있어? 주명원의 오만한 도발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첸모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잡고 있던 척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주명원의 거만한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다.
시끄러워. 첸모는 굳은 살 박인 큰 손을 뻗어 파나소닉 비디오를 자기 앞으로 확 끌어당겼다. 함부로 만지지 마. 이건 전용 육각 렌치가 있어야 분해할 수. 날이 끝나기도 전에 첸모가 평범한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손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단 3초 안에 뒷면에 숨겨진 나사 6개가 정확하게 풀려 자석판으로 떨어졌다. 첸모가 영멍지로 금속 외환을 누르더니 거칠면서도 정교하게 뒤로 밀어냈다. 주명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자기들은 백화점에서 도면을 보며 나사를 찾아도 한참을 헤매야 했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껍데기를 벗겨낸 것이다. 금속 덮개가 열리자 복잡한 전자부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일본 정밀공업의 결정체인 아주 복잡하고 촘촘한 회로 기판을 보여주었다. 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다루다간 케이블이 다 끊어진다. 첸모는 대구도 하지 않은 채 카운터를 짚고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대한 메인보드를 훑었다. 테스터기로 전압을 잴 필요도 없었다.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볼 필요도 없었다. 전생에 수천억 규모 그룹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수많은 해외 원천 기술을 역설계했던 그였다. 이런 90년대의 민간 가전제품은 그에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장난감 같았다. 검게 그을린 전원 모듈을 지나친 시선이 순식간에 메인보드 가장자리에 고정되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8핀 칩이었다. 첸모의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아주 무심한 태도로 드라이버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시내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의 수석 전문가가 내가 보기엔 그냥 무능한 놈일 뿐이야. 누가 무능하다는 거지? 이 기판은 전원만 켜면 메인칩이 타버린다고. 이건 핵심 하드웨어 결함이란 말이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하드웨어 결함.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건 분해방지 락이라는 거다. 외국 제조사가 설계한 자폭형 분해방지 회로지. 순간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멍하니 첸모를 바라봤다. 종대양도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폭형 분해방지 회로라니 그게 뭡니까? 첸모가 아주 얇은 핀셋을 집어들고 스프링이 달린 8핀 칩을 가리켰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전문가다운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넘쳤다. 일본 놈들이 만든 이 물건은 기술 후출을 막으려고 케이스 내부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숨겨뒀지. 설명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이 순서대로 점퍼를 연결하지 않고 억지로 뜯으면 그 즉시 스위치가 작동하게 돼 있어.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내부 콘덴서의 고압 전류가 역으로 방출되지. 순식간에 고압 전류가 메인보드를 강타해서 전원 논열과 메인 칩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는 거다. 기계 세대를 태워먹은 건 당신이 멍청했기 때문이야. 당신 손으로 직접 자폭 장치를 누른 거라고. 그러고도 전문가인 척하며 폐기물이라고 했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내뱉은 그 일침은 주명환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매서웠다. 주명환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가 스프링이 달린 작은 칩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10년 동안 가전을 수리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첸모의 말은 전원을 켤 때 연기가 나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말도 안 돼. 어디서 거짓말로 사기를 쳐.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디 한번 고쳐보시지. IC칩까지 다 타버려서 메인보드는 이리 끝장났어.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자고. 분해 방지 회로로 기계가 타는데 그게 수리가 되겠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천모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천모가 비웃음을 흘리더니 매우 능숙한 손놀림으로 달궈진 인두기를 확 잡아챘다. 타버렸으면 다시 이으면 그만이다. 그는 얇은 에나멜 선을 가져와 보드의 검게 탄 부분에 갖다 댔다. 인두 끝이 순식간에 눌러붙었다. 수리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인두기를 송진해 대자마자 매캐한 흰 연기가 확 피어올랐다. 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명환만 안달이 났다. 왼손에 날카로운 조각칼을 들고 탐보드를 망설임 없이 긁어냈다. 타버린 코팅과 구리 조각들이 비듬처럼 거칠게 깎여나갔다. 끊기지 않은 회로의 뿌리가 드러났다. 미쳤어? 메인보드를 다 망가뜨리다니. 일본산 특제 전원 IC칩이라서 국내에선 부품도 못 구한단 말이야. 핀까지 다 끊어놨으니 시계와도 절대로 못 고쳐. 시끄러워. 그는 조각칼을 던지고 부품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흔한 국산 8핀 칩을 집어들었다. 와이어 커터를 들더니 한 번에 가위질로 그 비싼 일본산 정품 칩을 뿌리째 싹둑 잘라버렸다.
그리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모두가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중대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엄청난 거금을 들여온 물건인데 정품칩을 잘라버리다니 국산 싸구려로 일본 칩을 대신한다고? 핀배열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핀배열이 뭔지 직접 보여주지. 사람들의 충격 어린 시선 속에서 천모는 국산 칩을 뒤집어서 보드의 빈 공간에 붙였다. 이게 바로 데드버그 배선법이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모는 얇은 선을 끌어당겨 칩의 첫 번째 핀에 정확히 대고 반대편 저항까지 선을 늘려 단 1초 안에 납땜했다. 특제 전원 IC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 전압 비교기에 레귤레이터를 합친 것뿐이지. 순서만 구워서 재포장한 거야. 교과서난 파는 멍청이들 낚으려고. 두 번째 점퍼선을 연결하고 세 번째 선도 가로질러 이었다. 천모의 손놀리는 광속이었다. 인두기에서 연기가 연달아 뿜어져 나왔다. 불과 3분 만에 8개의 구리선이 거미줄처럼 뒤집힌 국산 칩을 일본산 회로에 완벽하게 이식했다. 마지막으로 펜치를 보드 가장자리로 뻗었다. 분해 방지용 스위치였다. 이봐, 준영아, 기계들을 태워 먹은 이 시한폭탄을 거칠게 뿌리째 뽑아버렸다. 천모는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으스러뜨렸다. 분해 방지락은 이제 끝이야. 인도기를 내려놓은 천모는 카운터 아래에서 14인치 흑백 TV를 꺼내왔다. 재빠르게 RCO 케이블을 꽂고 비디오 기기를 들더니 전원을 콘센트에 바로 꽂았다.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주명원은 이를 악물며 오라봤고 속으로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었다. 중대양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천모가 손가락 하나를 뻗어 빨간 전원 버튼을 툭 눌렀다. 폭발도 연기도 없었다. 부드러운 모터 구동 소리와 함께 전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오며 숫자가 선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가 살아났다. 켜졌다 켜졌어. 진묵은 말이 없었다. 비디오 테이프를 입구에 밀어넣자 매끄러운 기계음과 함께 테이프가 빨려 들어갔다. 헤드가 고속으로 회전하더니 옆에 있던 14인치 작은 TV가 번쩍였다. 노이즈가 사라지고 선명한 홍콩 무협 영화 화면이 바로 튀어나왔다. 소리도 아주 웅장했고 끊김이나 잡음도 전혀 없었다.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그 정적은 5초간 이어졌다. 곧이어 구경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신선이 내려왔다며 경악했고 전문가가 사망 송구를 내린 수입품을 국산 고철 부품 몇 회로 살려내다니 주명원이 무슨 전문가냐며 욕하는 이도 있었다. 자기가 고장 내놓고 기계 탓을 했다며 완전 무능한 놈이라고 비난했다. 모든 시선이 옆에 선 주명원을 쏘아보았다. 주명원의 안색은 똥 씹은 표정보다 100배는 더 나빴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TV를 쳐다보는데 선명한 화면과 자신의 참담한 모습이 대조되어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자부심을 가졌던 기술과 10년의 경력이 이 정은이 앞에서는 농담거리에 불과했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다. 주명원의 입술이 떨렸지만 한참 동안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수리하는 거 더 볼 텐가? 학원비는 낼 수 있겠어? 내 놈들 데리고 당장 꺼져라는 한마디가 서슬퍼랬다. 주명원이 더는 버틸 면목이 없었다.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쫓겨나는 개처럼 비참하게 인파를 뚫고 흔적도 없이 도망쳤다. 종대양은 완전히 흥분했다. 대감독이 카운터로 달려들어 진목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감격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진목을 연신 형님이라 불렀다. 생명의 은인이라며 그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돈뭉치 3개를 원목 카운터에 바로 내려놓았다. 즉석에서 거액의 수리비를 결제한 것이다. 이 3천 위안은 이 기계 수리비여. 나머지 49개도 바로 들여오겠소. 전부 다 고쳐주기만 한다면 대강 500위안씩 수리비를 주겠소. 3천 위안이란 말에 구경꾼들 눈이 뒤집혔다.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다. 직무기 단 10분 만에 인두기 하나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영미청은 비명이 나올까봐 입을 꽉 틀어막았다. 직묵은 아주 평온했다. 돈을 집어 서랍에 던져 넣고는 종대양에게 기계를 다 들여오라고 했다.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투가 아주 담담해서 마치 수입 기계 50대를 고치는 게 배추 써든 것만큼 쉬워 보였다. 종대양은 완전히 감복하여 아주 재빨리 노트에서 종이를 찢더니 쓱쓱 글을 써내려갔다. 강하게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어 아주 공손하게 내밀었다. 장기 독점 협력 계약서였다.
앞으로 남쪽에서 온 가전은 전부 당신이 수리하시오. 오직 묵과 가전 간판만 믿겠소. 진목은 쓱 훑어보고는 거침없이 이름을 휘갈겼었다. 구경꾼들이 완전히 환호했다. 묵과 가전이 이 동네 최고라며 앞으로 큰 가전 고장나면 무조건 여기 오겠다고 했다. 이날 진목의 이름은 지역 가전업계에 널리 퍼졌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흐더지자 종대양은 일꾼들을 시켜 나머지 49대 비디오 기기를 가게에 쌓아두었다. 가게 안이 꽉 찼다. 진목은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갔다. 서랍에서 베개 한 자리 뭉치 3개를 꺼내 연미청의 손에 바로 쥐어주었다. 내일 전 볼 독이라면서 연미청은 두툼한 삼척위안을 얹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 세월 고생했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싶었다.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 할 때 뒤에서 아주 날카롭고 비고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연미청을 불렀다. 거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바로 내 집이었구나. 진목 이 쓸모없는 놈이 운 좋게 진짜로 가게를 차렸네. 연미청의 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진목이 고개를 돌려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가로등 아래 꽁무니 코트를 입은 뚱뚱한 노파와 건들거리는 젊은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연미청의 친모 조출현이었다. 그리고 전생에 아주 속물이었던 남동생 역휘였다. 연미청은 그 날카로운 부름에 온몸에 전율이 일더니 몸을 크게 한 번 떨었다. 그러고는 무의식적으로 진묵의 뒤로 숨었다. 조출현은 진묵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혀 밤늦게 밥도 먹지 않고 아들을 끌고 찾아온 것이었다. 조출현의 찢어진 눈은 진묵을 지나 연미청이 꽉 쥐고 있는 뭉치 3개에 그 두툼한 돈뭉치에 시선이 꽂혔다. 조출현은 침을 꼴딱 삼키더니 얼굴 주름이 활짝 핀 꽃처럼 변하며 웃었다. 그녀는 몇 걸음 다가와 손에 든 반쯤 썩은 사과 봉지를 쑥 내밀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연미청을 착한 딸이라 불렀다. 내 딸아, 엄마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진목이 출세했다면서? 이렇게 큰 가게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과 좀 사왔다. 옆에는 건들거리면서 덩고 반짝이는 자전거를 훑어보더니 손잡 위를 만지려 했다. 이 자전거 정말 멋진데? 마침 내일 맞선이 있으니까 며칠만 빌려 타자. 폼 좀 나게 말이야. 진목은 대꾸 할 가치도 못 느꼈다. 손을 들어 찰진 소리가 나게 옆에 손등을 내리쳤다. 옆에는 아파서 손을 획 뺐다. 손등이 순식간에 벌개졌다.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진목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크고 단단한 몸이 벽처럼 연미청 앞을 막아섰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칠이라도 조금 벗겨지면 널 팔아도 못 갚을 테니까. 조출현은 진목의 태도에 안색이 살짝 변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 다시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감자여, 우리 다 가족 아니냐? 예전에 장모가 좀 심했던 건 다 자네 잘 되라고 그랬던 거지. 이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 장모는 진심으로 기쁘네. 옆표가 다음 달에 약혼을 하거든. 여자 쪽에서 예물비로 2,000외아들 요구하네. 나람치 아비는 속이 타서 머리가 다 샜어. 자네는 한 번에 3,000외아리나 벌지 않았나. 자네에겐 푼돈이겠지만 우리에겐 큰돈이야. 미청이에게 2,000외아난 좀 대달라고 하게. 옆필 급한 것 좀 크게 말이야. 아주 당당했다. 염치 없을 정도로 당당했다. 연미청은 진목의 뒤에 숨어서 2,000외환이란 소리에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진목이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아주 컸고 빈거리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확 돌려 떨고 있는 연미청을 가리키더니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가족이라고? 지난달에 도도가 고열로 병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 미청이가 밤중에 빗속을 뚫고 친정에 갔었지. 문 밖에서 무릎까지 꿇었어. 해열제 살돈 딱 10외환만 빌려달라고. 당신 같은 노인네가 그때 어떻게 했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잖아. 문을 사이에 두고 여의친을 재수 없는 년이라 욕하고 돈 없다더니 뒤에서 20외환을 꺼내 그 쓸모없는 아들놈에게 북경오리를 사먹였지. 좌우추일에는 첨어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겁에 질려 2걸음 뒤로 물러났다. 더듬거리며 첨어 때문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당신은 구제불능 도박꾼이잖아. 웨이칭한테 빌려주면 당신이 다 날릴까봐 그랬지. 개소리 마. 그때 당신이 여의칭을 어떻게 몰아붙였어? 내가 가난하다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다음 자리까지 이미 다 알아봐놨었지. 옆 동네에 다리 하나 저는 쉰 넘은 노총각 장수 말이야. 웨이팅이 거기로 재후마하면 당신들한테 지참금으로 500위안을 준다니까. 친다를 팔아넘겨서 지참금을 챙겨서는 아들놈 장가 보낼 생각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가족이라고? 이 어둡고 악독한 과거들을 천모가 상처를 들춰내듯 폭로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자우추일행과 예후이를 손가락질했다. 격렬하는 얼굴로 누군가 말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독하네. 친다를 장애인 노인한테 팔려고 하다니. 또 어떤 이는 말했다. 완전 돈에 눈이 멀었네. 어려울 땐 개처럼 차버리더니 돈 벌었다니까 가족인 척 달려오다니. 주변 욕설할 예후이는 낯이 뜨거워졌지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옛날 얘기 그만해. 예웨이칭은 우리 엄마가 낳은 자식이야. 돈 벌어서 엄마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오늘 이 2,000위안 안 주면 절대 안 가. 가게 입구에 죽치고 앉아 있을 거야. 말을 마친 예후이가 거만하게 가전 외장 계단에 주저앉았다. 자우추일엔도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좀 보세요. 딸년이 돈 좀 벌었다고 엄마 죽든 말든 모른 척하네요. 남목 살아. 행패 부리는 무례한 모자를 보는 천모이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여웨이칭을 돌아보며 돈 줄 거냐고 담담히 물었다. 여웨이칭은 천모이 옷자락을 꽉 쥐고 바닥에 누워 떼쓰는 엄마와 뻔뻔한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눈보라치던 날 친정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며 빌던 기억뿐이었다. 고열에 시달리던 도도의 모습까지. 그 순간 예웨이칭의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예웨이칭이 천모 뒤에서 휙 나타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눈 오던 날 문을 안 열어준 순간부터 나한테 친정은 없어. 내 가족은 천모와 더도뿐이야. 우리한테서 단돈 1원도 가져갈 생각 마. 말을 끝내고 단호하게 천모의 팔짱을 꼈다. 돈을 안 준다는 말에 자우추일에는 눈이 뒤집혔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예웨이칭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네 배은망덕한 년, 너 오늘 죽어봐라. 천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긴 다리를 들어 거침없고 단호하게 예후이의 가슴을 걷어찼다. 예후이는 넝마 자루처럼 멀리 날아가 버렸다. 전신주에 세게 부딪힌 뒤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다. 천모가 아들을 데리고 꺼지라며 자우추일엔의 낡은 그물 가방을 쳐버렸다. 썩은 사과가 바닥에 흩어졌다. 천모의 살벌한 기세에 자우추일엔은 겁에 질려버렸다. 허둥지둥 달려가 예후이를 부축하더니 도끼를 품고 한마디 내뱉었다. 너희들 평생 이 동네에 발도 들이지 마. 천모가 비웃으며 신경 끄라고 대꾸했다. 그는 익숙하게 자전거에 올라탔고 예웨이칭이 도도를 안고 뒷자리에 앉았다. 천모가 힘껏 페달을 밟자 자전거가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자우추일엔과 예후이는 포기하지 않고 배를 움켜쥔 채 헐떡이며 뒤쫓아왔다. 10분 뒤 천모는 자전거를 타고 판자촌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차를 막 세우자마자 죽치령과 옆으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오늘 돈 안 내도 오면 우리 모자는 이 낡은 집에 눌러앉을 거다. 안 나가고 내 거 다 촉낼 거야. 직목은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직목의 손에는 아주 뜬금없이 묵직하고 검은 쇳덩이가 들려 있었다. 오후에 고물상에서 겨우 가져와 수리해둔 소형 교로 용접기였다. 직목은 용접기의 굵은 케이블을 마당의 고압 콘센트에 바로 꽂았다. 한 손에는 용접 집게를 들고 다른 한 손엔 낡은 검은 유리 면체를 들어 얼굴 앞을 가렸다. 옆에는 직목이 든 굵은 용접봉을 보며 뭐 하려는 거냐고 말을 더듬었다. 직목은 옆에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 집 대문 앞으로 성큼 걸어가 흔들거리는 낡은 나무 문 밖에 섰다. 그는 문 앞에 묵직한 폐철창 문 하나를 덧대었다. 낮에 고물상 사장에게 부탁해 가져온 방범창 문이었다. 직목이 철창 문을 확 끌어당겨 닫자 죽치령과 옆구리는 마당 밖에 격리됐다. 눈부시게 파란 전기 불꽃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터져나왔다. 직목의 손에 들린 용접봉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였고 철창 문과 벽의 고정 장치 위로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엄청난 고온이 순식간에 철을 녹였다. 직목의 손길은 매우 거칠고 빨랐다. 단 2분 만에 굵은 용접봉 5개를 통째로 써서 이 무거운 철문을 아주 단단히 문틀에 완전히 용접해버렸다. 열쇠 구멍도 없는 문이 되고 불꽃이 꺼졌다. 직목은 얼굴에 검은 면체를 벗어 던졌다.
철창 너머로 겁에 질려 멍청해진 조주령과 옆을 봤다. 뜨거워진 용접 집게를 바닥에 던지며 귓가에 사드란 미소를 띠고 말했다. 여기 살고 싶으면 그러라고. 대문은 이미 용접해버렸으니 배장 있으면 이빨로 철창을 씹어서 들어와 보라고 말한 뒤 직목은 연미정의 손을 잡고 뒤도 안 보고 들어갔다. 쾅 소리를 내며 안쪽 나무 문을 닫았다. 문 밖 찬바람 속에는 단단히 용접된 철문만 바라보며 넋이 나간 속물 같은 모자만 남았다. 지간 난로는 뜨거웠다. 연미정은 삼천의안을 탁자 두고 손을 씻는 직목을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 남자를 끝까지 믿기로 했다. 직목은 손을 닫고 탁자 앞으로 다가와 100량짜리 돈뭉치 3개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 커금을 보질 않고 대신 시선을 벽에 걸린 달력으로 돌렸다. 그가 연미정의 이름을 부르자 돈은 더 벌 수 있다며 총공정사의 눈에 야성적인 빛이 번쩍였다. 그는 내일이면 가게에 수입 녹화기 50대를 다 고쳐서 전부 납품하겠다고 말했다. 빨간색 장홍 오토바이를 사서 연미정을 뒤에 태우고 당당하게 판자촌을 떠날 거라고 했다. 이번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연미정 너를 이 거리의 첫 번째 부자로 만들겠다고 했다. 직목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단호했다. 그 후 꼬박 사흘 동안 직목은 가정 매장에 자신을 가두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일본산 파나소닉 녹화기 50대가 작업대 옆에 벽처럼 쌓여 있었다. 직목은 옷통을 벗은 채 담배를 입에 물고 인두기와 플라이어를 미친 듯이 휘둘러 대며 일했다. 부대와 납땜, 배선 작업이 계속됐고 테스트가 이어졌다. 전생의 총공정사 시절 근육 기억이 그의 동작을 기계적이고 매우 정확하게 만들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평균 20분에 한 대꼴이었다. 셋째 달 3점을 무려 마지막 녹화기의 화면 위에 초록색 시간 숫자가 들어왔다. 직목은 뜨거운 인두를 내려놓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퇴기 직전이던 50대가 전부 살아났다. 그때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중대형이 나타났다. 그는 바람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가지런히 모여 전원 불이 켜진 녹화기들을 보더니 너무 놀라 역설까지 내뱉었다. 직목을 살아있는 신이라며 감탄했다. 사흘 만에 50대를 다 고치다니. 직목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바닥의 기계들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다. 중대양은 무작위로 3대를 골라 TV에 연결해 보았다. 화면은 아주 깨끗했고 버튼도 매우 잘 작동했다. 그는 더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직목의 솜씨는 자기가 보증한다고 했다. 그는 검은색 비밀번호 가방을 카운터 위에 쾅 소리 나게 올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아주 빳빳하고 잉크 냄새가 나는 배비한 뭉치가 가득했다. 종대양은 호기롭게 돈을 계산했다. 기존 금액 포함해서 총 27,500위안이었다. 직목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직목은 보지도 않고 돈뭉치를 서랍에 대충 던져 넣으며 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서 물건이나 옮기라고 했다. 종대양은 연신 감사하며 일꾼들과 기계들을 승합차에 실었다. 가기 전 직목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남쪽 암시정으로 급히 떠났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직목은 셔터를 내리고 서랍 안의 돈을 카운터에 쏟았다. 2만 외환이 넘는 돈은 1990년 월급이 30위안이던 시절 이 2만여 외환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다. 직목은 아주 능숙하게 그중 100량짜리 100장을 꺼내 신문지에 잘 싸서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카운터 아래 찰제 금고에 잠갔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길 건너 신용협동조합으로 향했다. 연말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렸고 거리는 설 준비를 하던 사람들로 붐볐다. 직목은 눈을 맞으며 새로 바꾼 두꺼운 나무 문을 열었다. 방 안 연탄난로는 활활 타고 있었고 영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만두를 빚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직목이 철사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직목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영미정은 손에 밀가루를 털어내고 따뜻한 물 한 대야를 가져왔다. 어서 손부터 씻으라고 하며 꼭 만두를 삶겠다고 말했다. 직목은 손도 씻지 않고 성큼성큼 탁자로 다가가 품 안으로 손을 쑥 넣더니 빨간색 가죽 통장을 꺼냈다.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 통장을 밀가루 묻은 도마 위에 탁 내려놓았다. 연미정에게 열어보라고 말하며 귓가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연미정은 잠시 멍해 있다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조심스럽게 그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금색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인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영미정이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이 자네 칸에 머물렀다. 예의칭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10,000원. 예의칭의 목소리가 쫙 갈라졌다. 목이 졸린 오리 같은 소리로 10,000원이라고 외쳤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통장을 콱 움켜쥔 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평생 꿈속에서도 못 볼 숫자였다. 10,000원이라니. 1원으로 고기 2근을 사던 시절 10,000원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의칭은 숨이 가쁠 정도로 울며 천모에게 가진 수레로 다 번 거냐 물었다. 천모는 커다란 손을 뻗어 예의칭의 머리를 힘껏 쓰다듬으며 이건 고작 잔돈일 뿐이라 했다. 내일 섣달 금음날이 되면 사준 붉은 코트로 갈아입고 더더랑 셋이서 큰 물건을 사러 가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가전기계 시장을 찾았다. 여긴 온통 트랙터와 동기계보이었고 고급 오토바이는 아주 드물었다. 천모는 예의칭과 더더를 데리고 매캐한 연기를 뿜어대는 농용 3륜차들을 지나쳐 시장 한복판 메인 전시장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아주 멋진 이륜차가 서 있었다. 붉은 연료 탱크가 아주 선명했고 굵은 배기구 크롬이 번쩍였으며 큼지막하고 둥근 전조등은 거친 기계의 멋을 뿜어내고 있었다. 90년대 초반 모든 남자의 궁극적인 로망 창호 CJ 50평 오토바이였다. 거리에 자전거만 가득하던 시절 기름으로 가는 오토바이를 탄다면 포르쉐를 타는 것보다 100배는 더 멋졌다. 천모는 눈부신 창공을 가리키며 사장에게 얼마냐고 물었다. 씨앗을 까먹던 뚱뚱한 사장이 천모를 쓱 보더니 순정신철하며 4,500원이고 앵물이 없어. 거기다 구매권도 내야 하오. 천모는 두말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싸 거액의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비싸게 구한 공업권 30장과 함께 사장의 책상 위에 탁 던졌다. 그는 돈을 건네며 기름 넣고 시운전하겠다고 했다. 사장은 껍질이 목에 걸릴 뻔했다. 그는 허겁지겁 신문지를 풀어 4,500원을 다 확인하더니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금방 기름을 가득 채우겠다고 했다. 10분 뒤 천모는 붉은 창문 위에 당당히 올라탔다. 오토바이에 키를 꽂고 전원을 켠 다음 오른발을 시동 페달에 올리고 힘차게 아래로 내리밟았다. 거칠고 귀를 올리는 강렬한 엔진음이 순식간에 시장을 울려 퍼졌다. 배기구에선 푸른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마치 깨어난 기계 야수 같았다. 천모는 예의칭에게 타라고 소리쳤다. 붉은 코트를 입은 예의칭은 격해서 얼굴이 붉어진 채 뒷좌석에 조심스레 옆으로 앉아 천모의 탄탄한 허리를 꽉 껴안았다. 더더는 천모의 앞자리에서 신나서 소리쳤다. 천모가 꽉 잡으라고 하더니 클러치를 잡고 1단을 넣은 뒤 가속 레버를 확 당겼다. 붉은 창호는 마치 붉은 번개처럼 맹렬하게 시장을 빠져나와 시내 중심가 대로로 달려나갔다. 큰 길의 칼바람이 길가를 스쳐 지나가요. 예의칭은 천모의 등에 얼굴을 밀착했죠. 엔진에 아주 강력한 쾌음을 들으며 거리 양옆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행인과 자전거들. 자전거를 타던 행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이 아주 멋진 빨간 오토바이를 뚫어지게 봤죠. 눈빛엔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해요. 예의칭이 소리쳤지만 너무 빨랐어요. 바람 때문에 눈물까지 맺혔네요. 하지만 얼굴엔 자신감이 넘쳐요. 오토바이는 거침없이 질주했어요. 달동네 관사가 있는 거리로 바로 들어섰죠. 천모가 아주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그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하늘을 찌르는 엔진 귀음이 순식간에 관사 사람들을 다 불러냈죠. 누군가 오토바이라고 외쳤어요. 빨간색 오토바이야. 천모가 아주 멋지게 창홍 오토바이를 관사 정문에 세운 바로 그 순간 주변 이웃 사촌들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요. 옆집 류 아주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놀라서 바구니를 떨어뜨렸죠. 노와 배추가 바닥에 뒹굴었어요. 그녀는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천모와 뒤에 새 코트를 입고 앉은 예의칭을 봤죠. 다들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어요. 천모가 오토바이를 샀대요. 이건 4대 5천 외야는 할 텐데 완전 만원호가 됐나봐. 누군가 만원호라고 따라 외쳤죠. 이 거리에 첫 번째 만원호라니 공장장 부인 선슈랑도 인파 속에 있었어요. 아주 눈부신 빨간 창홍을 보더니 질투심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남편 송 씨는 평생 공장장을 했는데 오토바이 바퀴 하나 못 사다니요. 천모는 한 발로 땅을 딛고 아주 냉혹하게 주변을 훑어봤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집 앞을 막아선 채 손가락질하며 도박꾼이라고 욕했죠. 집을 뺏으려 하고 딸의 밥줄까지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가장 멋진 기계를 타고 두툼한 통장을 챙긴 채 아주 강력한 사법적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죠. 자본 축적을 완전히 끝낸 거예요. 관사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하며 깜짝 놀라 오토바이를 구경할 때 낡은 초록색 베이징 지프 211대가 관사 정문 앞에서 아주 거칠게 급정거를 했어요. 타이어가 눈밭에 긴 자국을 남겼죠. 차문이 아주 거칠게 열리더니 광명 기계공장의 송 공장장이 코트도 못 챙겨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렸어요. 공장 최고령인 순 수석 엔지니어였죠. 노인은 너무 급해서 틀니가 빠질 뻔했어요. 송 공장장은 단번에 알아봤죠. 빨간 창홍 오토바이에 탄 천모를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이 전력으로 질주해왔어요. 그는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아주 처절한 목소리로 울기 직전에 절망감을 담아 천모를 연신 불렀어요. 린 선생, 린 사장님, 린 어르신 살려주세요. 공장에서 큰돈을 들여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CNC 선반이 레인보드가 타버렸대요. 공장 가동이 중단됐어요. 클러치를 잡은 천모의 왼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거대 중공업 제국 수석의 열정이 CNC 선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섭게 끓어올랐죠. 가전수리 같은 장난은 끝났어요. 진짜 산업적 압살이 시작된 거죠. 빨간 창홍 오토바이는 여전히 낮은 엔진 소리를 내고 배기구에선 푸른 연기가 나왔어요. 관사 정문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죠. 모든 사람이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소 위세 높던 광명 기계공장을 송 공장장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천모의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인파 속에서 선슈란이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거칠게 해치고 나왔어요. 그녀는 오토바이에 탄 천모를 가리키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죠. 송 공장장에게 욕을 했어요. 당당한 구경 공장 공장장이 왜 이런 도박꾼한테 부탁하느냐고요. 그러고는 훔친 게 분명한 오토바이를 탔으니 보안관을 불러 당장 잡아가라고 했죠. 아주 찰진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송 공장장이 갑자기 몸을 돌려 팔을 크게 휘두르더니 단번에 뺨을 선슈란의 뚱뚱한 얼굴에 날렸어요. 눈이 시뻘개져서는 낯가른 키를 짐승처럼 포효했죠. 멍청한 여편네라며 닥치라고 소리쳤어요. 천모에게 다시 무례하게 굴면 당장 이혼해버리겠다고 했죠. 당장 저리 꺼지라고요. 선슈라는 그 일격이 구굴하죠. 눈밭 위에서 뺨을 감싼 채 넋이 나갔어요. 이웃들은 겁에 질려 숨도 못 쉬었죠. 송 공장장은 아내를 보질 않고 절망적인 눈으로 천모를 봤어요. 그는 천모를 린 선생이라 부르며 공장에 큰일이 났다고 했죠. 그는 말했어요. 시에서 빌린 300만 달러 외화 대출을 전부 쏟아부어서 사온 독일제 중고 CNC 선반이 오늘 오후 시운전을 하다가 레인보드에서 연기가 나며 탔다고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처절하게 말했죠. CNC 선반이라는 말을 듣자 천모의 차분한 눈동자 속에 드디어 아주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때는 바야흐로 90년대 초 국내 중공업이 막 시작될 때라 독일제 중고 CNC 선반 한 대는 온 도시가 상점 오시듯 하는 보물이었죠. 천모가 스로틀을 당겨 송 공장장의 한탄을 끊었어요. 타버렸으면 고치면 되지. 왜 나를 찾느냐고 차갑게 말했죠. 그때 지프에서 내린 순 수석 엔지니어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어요. 노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칠 수가 없대요. 순 씨는 무릎을 탁 치며 공장이 다 멈췄다고 했죠. 기계와 함께 온 독일인 엔지니어 클라우스는 흡혈귀예요. 본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쓱 보더니만 전압이 불안정해서 레인보드가 다 타버렸다고 했대요. 수리비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레인보드를 뜯어서 독일 본사로 보내야 한다는데 반년은 꼬박 기다려야 한대요. 순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죠. 기어박스 대형 주문을 받았는데 다음 달까지 무조건 납품해야 한대요. 이 선반만 믿고 있었는데 반년이나 기다리면 우리 공장 사람들 다 굶고 길거리에 나간 게 생겼다고요. 송 공장장은 총살이라도 당할 듯 옆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땀이 두꺼운 옷을 다 적셨어요. 천모가 비웃으며 차갑게 웃더니 왜 시내 백화점에 저우밍웨안을 안 찾느냐고 물었죠.
그 사람이 수석 전문가 아니냐고요. 순 씨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다 찾아봤대요. 시대가전 수리공은 전부 다요. 무전기 공장에 노련한 기술자들. 오늘 오후에 전부 공장으로 끌려갔어. 그 양반들 선반에 빽빽한 직접 회로를 보고 찝 소리도 못 하더라고. 정민위아는 도면조차 못 봐서 독일 놈한테 돼지라고 욕만 먹었지. 순 씨는 천모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 젠서로에 수입 가전수리의 도사가 나타났다더군. 보안 회로도 선수 풀어버린다며 사람 시켜 모르니 그게 천모였어. 순 씨는 평생 기계 일을 했지만 오늘이 채면 다 깎아가며 천모에게 공장에 와달라 간곡히 빌었지. 양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둘 순 없잖아. 순 공장장도 허리를 굽혔어. 오만한 공장장이 체면을 버리고 직접 수리점까지 천모를 모시러 왔지. 그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 경악하는 이웃들의 시선 따위는 천모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지. 예전에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며 기계만 돌아가게 해준다며 저거는 뭐든 들어주겠대. 천모는 오토바이에 앉아 아주 냉담하게 바라봤어. 내가 타서 죽으려는 공장 간부들을. 그는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직 멍해 있는 예웨이치를 봤어. 순 공장장에게 물었지. 저거는 뭐든 된다고요? 어제 말이죠. 광명기계 공장 이작업장 가우 주인이 아내에게 선철 50박스를 옮기라 했고 만큼 수당도 다 깎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순 공장장은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핑 돌았어. 극도로 분노하며 포효하듯 가우 주인 그 개자식이라며 욕했지. 그는 천모에게 걱정 말라며 당장 공장을 정화해서 가우 주임을 즉시 해임하겠다고 했어. 내일부터 공장 화장실이나 정소하라며 제대로 안 하면 잘라버리겠대. 예웨이칭은 천모 뒤에 앉아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대화를 들으며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 얼굴을 천모의 넓은 등에 파묻었지. 그제야 천모는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었어.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경적을 크게 올렸지. 능숙하게 아내와 딸을 내려주고 예웨이칭에게 딸과 집에 가 있으라 했어. 통장 잘 챙겨두라고. 그러고는 거칠게 빨간색 창호 오토바이를 휙 돌려 세웠어. 순 공장장의 이름을 부르며 낡은 지프차를 외압적으로 가리켰지. 앞장서라고 말이야. 독일공 좀 보러 가자고. 순 공장장은 구세주를 만난 듯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 순 공장장과 순 씨는 헛겁지겁 지프차에 올라탔어. 천모가 오른손으로 가속기를 당기자 빨간색 창호 오토바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냈어. 뒤바퀴가 눈밭에 흙을 튀기더니 포탄처럼 맹렬하게 튀어나갔지. 지프차를 바짝 뒤쫓아 눈보라 치는 거리 너머로 사라졌어. 관사 마당에 남겨진 르 아주머니와 순슈란 그리고 수십 명의 요수 멍하니 찬바람 속에 서 있었어. 멀어져 가는 천모를 보고 또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빨간 코트를 입고 만회한 통장을 든 예웨이치를 봤지.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어. 도박꾼 천모는 죽었다는 걸.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공장장도 무릎 꿇고 비는 엄청난 실력자라는 사실을. 20분 후 광명기계 공장 1번 중장비 작업장. 거대한 작업장 안은 현재 쥐죽은 듯 고요했어. 나사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파란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아주 초조하게 작업장 한가운데 사람들 틈에 좋기 2층 높이는 되는 온통 짙은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괴수가 있다. 이 기계 괴수 옆에는 아주 우난한 표정의 금발 외국인 남자가 서 있다. 독일 엔지니어 클라우스다. 그는 아주 깔끔한 양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주변을 아주 경멸하듯 본다. 땀 흘리며 당황하는 중국인 기공들을 옆에 있는 아주 복잡한 제어반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는 코를 찌르는 탄내가 났다. 클라우스는 아주 서툰 중국어로 제어반을 가리키며 기세등등하게 욕한다. 중국인들은 멍청하다며 정밀 기계가 뭔지도 모른다며 이 기계는 당신들에게 사치라고 한다. 이제 메인보드가 타버려서 시의 소위 전문가들이 다 와도 나사 하나 못 건드린다며 클라우스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비웃고 독일 본사에 정보를 보냈다고 한다. 수리비는 10만 달러이며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단다. 독일인의 기술 없이는 이 고철은 녹이나 쓸 거라며 옆에 있던 주인들과 노련한 기공들은 화가 나서 몸을 떨었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엔 대부 회로를 아는 이가 없었다.
클라우스가 아주 기고만장하게 모두를 비웃고 있을 때 아주 거칠고 뒤를 찢는 오토바이 굉음이 닫힌 작업장 철문 밖에서 들려왔다. 아주 두꺼운 작업장 철문이 밖에서 아주 거칠게 밀어젖혀졌고 찬바람과 눈발이 작업장으로 들이쳤다. 아주 멋진 빨간색 청홍 오토바이가 거침없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바닥에 마찰하며 아주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냈다. 차는 안정적으로 멈췄고 거대한 독일제 기계 바로 앞에 섰다. 수백 명 노동자들의 시선이 그 순간 일제히 눈에 띄는 오토바이에 고정되었다. 직목은 아주 당당하게 차에 탄 채 열쇠를 뽑고 한 발로 땅을 지탱했다. 그는 헬멧도 벗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왔다. 직목의 아주 차가운 눈빛이 작업장에 밝은 불빛을 뚫고 사람들 너머로 아주 날카롭게 오만한 독일인을 쏘아보았다. 아주 예리하게 오만한 독일인을 쏘아보았다. 진정한 산업 차원 압살이 지금 시작된다.